자, 오늘 읽을 거는요, 시청자 형님들이 추천해주신 글들인데, 시청자님 공포썰 말고 그냥 다른 추천 글 읽잖아요. 랜덤으로 다 읽겠습니다. 그리고 저의 굿즈가요, 8월 10일, 아마 편집본 나왔을 땐 이미 나왔겠네요. 8월 10일에 출시를 했고요. 마플샵에서 판매하고 있고요. 제 유튜브 커뮤니티나 팬카페 보면은, 팬카페 공지 보면은 링크 확인할 수 있으니까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귀엽습니다. 이번 거 많은 관심 부탁드려요. 자, 첫 번째 글 주탕아님이 가져와 주신 나무위키 글, 나아가라 전파소년 나스비 사건. 이거 진짜 아시는 분들 많을 거예요. 이거 너무 안쓰러워. 일본판 트루먼쇼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트루먼쇼는 영화이고 이거는 진짜 유명한 사건이라 다들 아시겠지만 다시 봐도 충격적이라 해주시에 올립니다. 실제 영상도 있어요. 이렇게 웃는 게 오히려 안쓰러워. 자, 나무위키를 먼저 읽어볼게요. 자, 나무위키로 봐볼게요. 나아가라 전파소년 나스비 사건. 1990년대 니폰 테레비에서 개그맨 지망생 하마츠 토모아키 인권을 침해한 일본 방송 역사상 최악의 흑역사. 전말 1998년 니폰 텔레비에서는 나아가라 전파소년이라는 프로그램이 인기리에 방송되고 있었다. 당시 이때 일본에서는 가학성이 강한 프로그램이 인기를 끌고 있었다. 맞아. 진짜 가학해. 지금도 사실 가학적인 게 남한에 있잖아요, 잔재가. 그리고 가학하고 너무 야해. 몰래카메라 프로그램이 엄청 많았잖아요. 진짜 도를 넘는 게 있었어. 그래서 이 프로그램에서는 1998년 1월 25일부터 4월 18일까지 영화 트루먼쇼와 비슷한 포맷의 코너인 전파소년의 현상생활 나스비 편을 진행했다. 관련 영상도 있고요. 그런데 문제는 해당 코너의 포맷 자체가 무명 코미디언 나스비를 알몸으로 좁은 방에 가두는 거의 감금에 가까운 프로그램이었다는 것이다. 나스비는 이분의 가명이래요. 참고로 나스라는 단어는 일본어로 가지를 뜻하는데 이 남자의 알몸이 방송을 탈 때 성기가 있는 부분을 가지 모양의 아이콘으로 가렸기 때문에 이런 이름이 붙었다. 아, 이건 처음 알았네. 약간은 유사한 상황의 영화인 트루먼쇼의 주인공인 트루먼 버뱅크는 최소한의 인간적인 삶은 보장받았지만 여기에 출연하게 된 출연자인 나스비는 첫 회부터 제작진에 의해 옷을 반납당한 뒤 이후 줄곧 방송이 종료될 때까지 알몸으로 진행됐다. 혹자에 의하면은 도주를 막기 위해서라고 하지만 억지스럽다. 그나마 현실적인 이유라면은 경품 당첨만으로 살아가야 하는 나스비의 처참함을 강조하기 위함일 것이다. 물론 방송에 내보낼 때는 심의 때문에 가지 그림으로 국부를 가렸지만 나스비가 이 같은 생활을 끝내려면은 당첨품 금액이 누게 100만 원에 넘길 것이라는 터무니없는 조건을 달성해야 했다. 당시 도쿄도의 최저시급이 679엔이니까 아무 지출 없이 주 5일 9시간씩 일한다고 해도 최소한 9개월은 일해야지 100만 원을 넘길 수가 있다. 심지어 의식주 중 생존에 직결되는 식량을 마련하는 것까지 경품 당첨으로 해결해야 했으므로 나스비는 회차를 거듭할 때마다 날로 수척해졌다. 그리고 머리를 깎거나 감지 못해서 화장실 이용을 제외한 모든 활동이 제작진에 의해서 제한되었다. 외출도 나체 상태이므로 할 수 없었다. 심지어는 쌀이 당첨되었음에도 밥을 지어 먹을 냄비가 없어 처절하게도 종이팩에 물을 담고 쌀을 불려 먹어야 했다. 매 회차 말미에 그 주에 나스비가 작성한 응모 엽서의 내역이 나오는데 많게는 500여 통까지 보냈다. 응모품은 주로 먹을 것에 몰려있고 방송에서 다루기 힘든 AV 잡지나 성인용품에 응모했다는 사실까지 여과 없이 내보냈다. 그나마 운이 좋게도 TV에 당첨된 적도 있었으나 수신이 제대로 되지 않아 써보지도 못했다. 심지어 이런 가학적인 내용의 코너를 24시간 내내 인터넷 스트리밍으로 방송한 것도 상당히 심각한 문제였지만 마지막 화에서는 미션 완수를 축하한답시고 방청객 1000명이 있는 스튜디오에서 몰래카메라를 시전하기도 했으며 제작진의 태도가 더욱 가관이었다.
당시 나스비는 몇 번이고 안대를 찬 채로 다른 집으로 이사를 다녔는데 몰래카메라를 진행하는 스튜디오에서는 마치 다른 단칸방처럼 꾸며놓은 세트 안에 나스비를 들여놓고 예고 없이 세트를 부수는 식으로 진행했다. 심지어 나스비가 촬영 중에 매일같이 쓴 일기를 묶어 책으로 출판했는데 베스트셀러가 되었다. 이 장면이 진짜 기괴해. 이거. 막 이렇게 나스비가 그냥 정말 집인 줄 알고 생활하고 있는데 그게 세트장이에요. 그 세트장 밖에는요, 방청객들이 이렇게 우르르 앉아있어. 그게 갑자기 세트장이 그 선물 상자 열리듯이 팡 하고 열리면서 알몸인 나스비가 모든 방청객한테 노출이 돼. 그거 너무 슬퍼. 밖에 당첨백은 우와 이러고 있고. 당사자는 자신의 나체가 불특정 다수에게 TV로 방영된다는 사실을 모른 채 약 1년이 흘러갔고 제작진이 나스비에게 연구 대상으로 선정되었다라는 거짓말이자 변명으로 일관했다고 한다. 그나마 목표 금액인 100만 엔을 달성했으니 이제는 코너를 종료해야 했지만 제작진은 더 악랄했다. 첫 번째 미션 도중 제작진은 목표를 달성하면 무엇을 하고 싶은가? 라 질문했는데 이에 대해 나스비는 불고기를 먹고 싶어요. 라고 말한 게 화근으로 작용해서 나스비를 서울특별시, 진짜 서울로 데려왔네요? 한국에 서울로 데려온 뒤에 불고기를 사주면서 방심시킨 후 또다시 어딘지 모르는 방에 반강제로 감금해버렸다. 여기서 나스비는 일본행 비행기표만큼의 금액을 다시 모으라는 제작진의 말을 듣고 절망했다. 한국에서 가뒀나 보네? 일본으로 다시 돌아가려고 하는 돈을 모았다니까? 여기서도 TV에 당첨되었고 이번에는 방송이 잘 수신되었다. 다만 한국에서 당첨된 TV는 어떻게 되었는지 나오지 않았는데 여기 이건 뭔지 모르겠네. 이거의 대역이 다르기 때문에 주파 이런 송신 대역이 다르기에 일본으로 가져가도 제대로 사용할 수 없다. 물론 유선 방송으로 설정하고 채널을 검색하면은 지상파 채널이 어디 채널로 수신이 된다. 결과적으로는 두고 갔을 가능성이 크다. 그리고 한국어를 하나도 모르는 채로 끌려갔으며 당시에 나스비에게 주어지는 도구는 한일사전과 일한사전이라는 사전 2권이 전부였다. 나스비는 말도 통하지 않는 외국에서의 삶이 매우 힘들었다고 후일에 회고했다. 당시 이와 같은 일을 기획한 가해자인 츠치야 토시오는 나스비가 두 번째 미션을 클리어했을 때 몇 번이고 만나고 싶다고 얘기했지만 2번이나 사기를 당하며 크게 데인 나스비는 절대 만나지 않겠다고 거절했다 한다. 심지어 후술한 경쟁자라는 다큐멘터리도 출연했으나 반성하지 않는 후한무치한 태도를 보여서 비난받았다. 이거에 대한 반응. 현재 유튜브에 나스비로 검색하면은 당시 방영분 영상을 볼 수 있다. 비록 당시에 괴악한 일본 방송계 포맷은 대부분 의도된 것이지만 생체 실험을 방불케 하는 당시 제작진이 보인 가학적인 의도에 경악한 외국인들의 댓글이 줄을 이룬다. 심지어 이러한 방송이 있었다는 것을 모르는 일본인들의 댓글도 대부분 경악하는 반응. 결론적으로 제 아무리 방송이라 해도 약 1년 3개월이라는 시간 동안 창살 없는 감옥과도 같은 방에 감금했으며 의식주를 제한하는 짓은 도의적으로 용인될 수 없는 형사처벌감이다. 물론 1차원적인 원인은 나아가라 전파소년이라는 프로그램에 나스비라는 코너를 만들어서 가학적인 행위를 일삼은 제작진이지만 최종적으로 이런 비인간적인 프로그램이 방영될 수 있었던 것은 니폰 테레비의 허가가 없으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런 방송을 만들 수 있게 허락해준 니폰 테레비에게도 비난이 쏟아졌다. 일각에서는 731 부대 유전자가 어디 안 간다. 이것은 제작진을 731 부대의 장교들과 비교하기도 했다. 사실 나스비라는 코너가 방송되고 있었던 나아가라 전파소년이라는 프로그램 자체에 대해 당시 이미 일본 내에서도 비판이 상당했다. 이 사건에서도 알 수 있듯이 이 프로그램의 제작진은 예능과 웃음을 내세우며 출연자들의 인권을 무참히 무시하는 코너를 제작했다. 결국 제작진이 이런 가학성에만 집착하며 논란이 거세지게 되었고 타국의 비자나 정식 촬영 허가 없이 무단으로 국경을 넘어 해외 국가들의 법률을 위반하며 촬영을 진행하고 외교적인 문제까지 일으키자 일본 정부에서도 해당 프로그램이 나라 망신을 시키고 있다 판단하고 총무성을 통해서 프로그램을 방영하는 니폰 테레비에게
방송의 공공성과 사회적 영향을 이유로 엄중 경고 및 행정 지도를 지속적으로 내려서 프로그램 제작진에게 프로그램을 종영하도록 압박을 가했고, 결정적으로 일본 정부에 의해서 만들어진 강화된 방송 심의 때문에 더는 기존처럼 가학성이 있는 방송을 할 수 없는 지경까지 이르자 2002년에 이 프로그램은 종영이 되었대요. 나스비 본인은 후일 촬영을 회고하며 살자까지 생각했지만 결국 처한 상황을 극복하는 건 나다 라는 생각으로 임했다고 한다. 그리고 워낙 오랫동안 옷을 입지 않았기 때문에 한동안 옷을 입으면 가려움을 느꼈으며 방송을 오랫동안 사람들과 의사소통하기 힘들어했다고 한다. 그리고 방송 포맷부터 너무 터무니없었으므로 때때로 제작진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지원해 주었다는 썰도 유력하다. 그렇지 않았다면 나스비가 식량 부족으로 아사했어도 이상하지 않았다는 것이 중론이다. 하지만 설령 그랬다는 게 사실이라고 해도 경악스러운 포맷으로 인해서 일본 방송의 가학성 논란에 불을 지핀 최악의 사건으로 회자된다. 영국에선 다큐멘터리로도 만들어졌대. 그래서 한번 그 영상을 볼까요? 여기 막 이게 지금 그 응모 엽서를 쓰는 거거든요. 라디오에 응모를 해. 그 라디오에 선물 주는 거 있죠? 거기를 해서 응모를 해서 그게 당첨돼서 그걸로 생활을 한다. 아 진짜 가지로 가리네. 근데 궁금한 게 이거 24시간 스트리밍 했다 하잖아요. 그럼 그 스트리밍에는 가지가 안 보이나? 그 동시에 이거를 가릴 수가 없잖아. 생방송은 스튜디오에서 스텝이 마우스를 가지 끌고 다니며 송출했어? 아 진짜? 반만 들었나 보다. 이런 거 자전거도 받았어. 초반에는 녹화분이고 막판에는 24시간 생중계를 했다고? 아 그렇게 했구나. 내 옷이네요. 아 처음에 입었던 거. 와 이렇게 멀끔했는데 사람이 이게 다 베낀 거야? 너무 가학적이야. 이거 너무 불쌍해. 이렇게 이거 너무 이거 봐! 이래요? 밖에 사람도 엄청 많아. 이 표정이 너무 슬프지 않아? 여기에서는 이 방송에서는 감격하는 나스비 표정 이런 식으로 바이럴을 했겠지만 이거 얼마나 충격이었어. 지금 1년간 이러고 있는데 동물원이냐 무슨. 사람 엄청 많아. 웃고 있는 거 봐. 기괴하죠 너무. 이거랑 그것도 있지 않아요? 그것도 일본 방송이었던 것 같은데 어떤 할아버지한테 불길을 만들어서 거기 건너갈 수 있으면은 드리겠다고. 그 일본 방송 아니었나? 그래서 할아버지가 진짜 꾹 참고 건너갔어 불길을. 자기는 불 위를 걸을 수 있다고 말한 할아버지야? 근데 그게 그냥 할아버지가 조금 방송에 나오고 싶어서 좀 더 부풀려 말한 것 같긴 하잖아요. 불길을 걷긴 힘들잖아 사람이면은. 근데 그거를 PD들이 잡아줘야 되잖아. 그래도 저희가 적정 온도로 해드릴게요 이렇게 하든가. 근데 진짜 불길을 만들어버렸어. 근데 그 할아버지가 건넜어. 근데 그 후에 할아버지 몸 상태가 안 좋아서 돌아가셨어요. 이런 데를 걷겠네. 에이, 생각보다 더 심하네. 얘기한 거랑 다르게 진행이 된 거야. 약속한 걸 안 지켰어. 그러니까 할아버지랑 미리 사전에 얘기한 거를. 한국 방송도 옛날에는 좀 가학적이긴 했어. 근데 이렇게 진짜 신체적으로 가학적이기보다는 언행이 가학적이라고 해야 되나? 언어적으로? 말을 너무 막 하는 게 좀 있긴 했지. 우리나라 성우분 돌아가신 거 그게 그거였죠? 그 마시멜로를 많이 먹기였을 거야. 떡인가? 떡을 입에 먹는 게 아니고 얼마나 머금을 수 있나 그거였나? 그런 식으로 하다가 걸려서 돌아가셨어. 실제로 우리나라에서 떡 빨리 먹기였어요? 그걸 왜? 누가 봐도 목에 걸리고 위험한 건데 왜 하는 거야? 던져먹기. 맞아, 무한도전도 수위 높았어. 맞아. 무한도전에서도 비슷한 거 했어요. 마시멜로 내가 말한 게 무한도전이었다. 무한도전에서도 마시멜로 입에 많이 넣기 했어. 그거 잘못하면은 여기 걸려 죽어 진짜로. 그거 위험해. 아무튼 위험합니다. 요즘은 이런 거 안 하고 이제 하면은 바로 망하니까. 그리고 애초에 하면 안 됐어 이런 거는.
요즘은 좀 안전하죠, 방송이 많이. 물공에 헤딩하는 것도 위험해 보였다고? 아, 그것도 위험해. 누구 왔을 때였는데? 어떤 축구선수 왔을 때 했던 거잖아요. 그거 잘못하면은 뇌진탕으로 쓰러질 수도 있는 거였잖아. 맞아. 앙리 왔을 때구나. 아. 위험합니다. 요즘에는 그런 프로그램 많이 없어서 다행이에요. 요즘은 유튜브로 안 돼. 유튜브로 해도 위험하긴 해. 근데 이제 그게 진짜 텔레비 방송에서 하는 게 문제였지. 그거 애들이 보고 따라한단 말이야. 그게 이제 텔레비로 방송될 정도로 괜찮은 거구나 하고 나 텔레비에서 봤어 이거 이렇게 해버리니까 유튜브는 좀 어떻게든 제한을 줄 수 있을 텐데. 자, 일단 다음 거 읽어볼게요. 다음 것도 좀 찝찝하고 잔인한 거예요. 자, 한쿠마님 추천해주신 화순 설화 아파트 모녀 살인 사건. 한국 겁니다. 97년도 일이네요. 7월 9일 전라남도 화순군 화순읍에서 일어난 병라리 화순 3차 설화 아파트에서 일어난 남녀 미성년자들이 저지른 강도 사건. 사건 장소는 화순읍 병라리에 위치한 설화 3차 아파트이다. 해당 영상의 설화 4차 아파트 사진은 참고 이미지로 추정이 된다. 네이버 뉴스에서 당시 기사를 검색해보면은 병라리 S아파트 3땡땡 동에서 일어났다 되어 있다. 사건 발생 1997년 7월 9일 오후에 전라남도 화순읍 병라리에 위치한 설화 3차 아파트에 살던 5세 소녀 김수빈 92년생이래요. 김수빈은 그날도 평소처럼 미술학원을 다녀와 대문 초인종을 눌렀지만 문을 열어 환한 미소로 맞이해줘야 할 엄마와 3, 4살 배기 여동생의 인기척이 들리지 않았다. 당황한 김양은 계속해서 초인종을 누르며 울며겼지만 TV 소리만 크게 울릴 뿐 어떠한 기척도 들리지 않았다. 10분 뒤에 근처를 지나가던 김양의 이모가 집 앞에서 김양을 발견하여 김양의 아빠에게 전화했다. 황급히 집에 도착한 김양의 아빠 김동수, 당시 36살, 61년생이시라네요. 아버지가 열쇠로 대문을 열고 김양의 이모와 큰딸과 함께 아내와 어린 작은 딸을 찾기 위해서 집 이곳저곳을 확인했다. 욕실 문을 열었을 때에 아내 이광심과 둘째 딸 김유빈은 핏물이 철철 흘러넘치는 욕조 속에 머리를 박은 채 나란히 엎드려 숨져 있었다. 범인들 주범인 김군 17살. 김군은 이미 특수절도 전과 1범이었다. 영광군에 위치한 영산 성지고등학교를 다니다가 같은 해 1월에 자퇴하고 검정고시를 준비한다는 구실로. 성지고는 너무 무서운 고등학교를 알고 있었는데 이런 구실로 허송세월을 보내던 중 비슷한 시기에 같은 학교를 자퇴한 후배 채군에게 한탕할 곳을 봐두었으니 화순으로 내려와라 라고 전화를 걸었다. 동명의 학교인 거예요? 무관하네요. 그 학교가 아니래요. 내가 무섭다고 알고 있는 그 학교는 아니래. 동명입니다, 그냥. 화순으로 내려오라 라고 전화를 걸었다. 이에 채군이 단란주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다 만난 애인인 최양에게 화순에 가면은 선배가 잠자리를 제공해준다고 한다. 여자애들을 잡아서 팔아넘기면은 우리가 동거할 집도 쉽게 장만할 수 있다. 라고 말하자 최양은 이를 반갑게 듣고 친구 유은양에게 동행을 제안하여 둘은 채군과 함께 화순 여행을 따라 나섰다. 사건 전개. 세 사람은 기차를 타고 7월 7일 오후 3시경 광주역에 도착했는데 첫날은 김군의 집에서 고스톱을 치며 시간을 보내고 다음 날인 7월 8일부터 슈퍼에서 구입한 과도 2개를 소지하고 평소 김군이 범행 대상지로 눈여겨보아둔 근처 아파트들을 돌면서 범행을 모의했다. 그러나 이들의 범행은 처음 예상한 것과는 달리 쉽게 풀리지 않았다. 첫 번째 시도는 초인종을 누르자 당시 집 안에 있던 주부가 문을 열어주지 않아 실패했고 두 번째 시도에서는 창문을 뜯고 실내에 들어가니 훔칠만한 물건이 없어서 실패했으며 계속해서 5, 6곳의 아파트들을 돌면서 초인종을 눌렀으나 인기척이 없어 모두 실패하고 말았다. 이에 낙담하고 있던 차에 다음 날인 7월 9일 김군의 어머니가 친구들을 빨리 돌려보내라고 야단치자 궁지에 몰린 김군과 채군은 담배를 나눠 피우며
마지막 범행을 모의했다. 이때 김군의 앞집이 범행 대상으로 떠올랐는데 김군은 아줌마와 아기만 있는데 내 얼굴을 안다 라고 하자 채군은 죽이면 되지 라는 소름 끼치는 발언을 서슴없이 내뱉었다고 하며 최양과 윤양도 힘세를 눈치채고 범행에 적극 가담하겠다며 동조했다. 같은 날 오전 11시 김군이 앞집의 초인종을 누르고 피해자 이씨가 문틈으로 얼굴을 내밀기가 무섭게 얼굴 내미는 거에 대한 각주가 좀 길게 있는데 이게 뭐지? 당시 전라도 지역은 현관문을 닫은 채 도어 렌즈로 상대방을 확인하거나 문을 닫은 채 대화하는 것을 예의 없는 행동이라고 생각하는 풍조가 강해서 도어 렌즈로 확인조차 안 하고 문부터 열어 직접 방문자와 대면하는 일이 많았는데 이걸 이용한 거래요. 아, 옛날에는 그랬어요. 지금 97년도죠 이거? 맞지? 맞아. 옛날에는 그랬어. 그냥 열어줬어. 누구세요? 하고. 그리고 현관문을 열고 계시는 분도 있었어, 여름에는. 현관문 열고 발만 내려놓고 사는 집도 있었습니다. 지금은 절대 안 그러죠? 안에 있어도 안 열어주니까. 피해자 이씨가 문틈으로 얼굴을 내밀기가 무섭게 김군은 식칼을 들이밀어 이씨를 뒤로 넘어뜨렸고 채군은 재빨리 실내로 뛰어들어가 넘어진 이씨를 실신에 이르도록 주먹과 발로 마구 폭행했다. 이내 기절한 이씨를 화장실로 옮겨놓고 장롱에서 꺼낸 넥타이로 손발을 묶는 동안 최양과 윤양은 거실에 텔레비전을 크게 틀어놓았다. 범인들은 거실과 안방을 뒤져서 다이아몬드 반지와 금반지, 금목걸이 등 신혼 예물들과 현금 11만 5천 원을 강취하고 기절해 있는 이씨를 질식시켜 살해할 목적으로 화장실 욕조에 물을 가득 받아 이씨를 거꾸로 넣고는 준비해온 휘발유를 뿌려 불을 지른 후 문을 닫았지만 뜻밖에도 정신을 차린 이씨가 뒤늦게 넥타이를 풀고 불을 끈 후 화장실 문 안에서 걸어 잠그자 놀란 김군이 문을 열기 위해 문짝을 마구 발로 차면서 문설주가 깨져나갔다. 이씨는 공포에 떨면서 아기는 어딨니? 내 아기를 돌려줘. 앞집 학생은 착하게 생겼는데 왜 이런 짓을 하느냐? 살려달라 신고하지 않겠다 라고 애원했으나 김군은 아랑곳하지 않고 이씨의 아랫배에 주방에서 가져온 식도를 푹 찔러 넣었다. 그리고 칼을 뽑았을 때 이씨의 하복부에서 창자가 튀어나오자 김군은 그것이 징그럽다면서 이씨에게 이불을 뒤집어 씌우고 채군에게 너도 찔러라 라고 했는데 건네받은 채군이 이씨의 등허리를 2회 걸쳐 식도로 깊숙이 찌르고 다시 욕조물에 엎드린 자세로 쳐넣고 등허리를 수차례 걸쳐 반복해 찌르다가 그만 칼손잡이가 미끄러지면서 손바닥에 창상을 입었다. 이어서 둘은 욕조 위로 올라가 이씨의 움직임이 멈출 때까지 등과 머리를 밟아 이씨를 살해했다. 이씨의 죽음을 확인한 둘은 이제 아기를 어떻게 처리할 건가 의논했다. 채군이 무언가를 생각한 듯 아기에게 다가가서 아가야, 나 누군지 알아? 하며 방긋 눈웃음을 치자 아기는 그만 고개를 끄덕였고 근데 각주에 아기는 채군이 한 말이 무슨 뜻인지조차 이해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 만일 모른다는 뜻으로 고개를 도리도리 했다고 해도 계획살인이었으니 아기가 방심한 사이에 공격했을 게 뻔하다. 그래서 아기가 고개를 끄덕였고 공범들 중 하나가 죽여! 얼굴을 아는 이상 죽여야 돼! 라고 하며 소리치자 김군은 채군에게 화장대 위에 있던 임삼주병을 건네주며 아기를 죽이라고 명령했다. 채군이 아기를 향해 임삼주병을 내던지자 아기는 머리를 맞고 맥없이 쓰러지고 뒤이어 채군은 바닥에 쓰러진 읽을 수가 없겠네. 그래서 어쨌든 아기도 엄마와 함께 살해를 당했다. 범인들은 일가족을 살해한 이후 장갑을 끼지 않은 채 지물이 남아있을지 모른다며 양동이에 물을 가득 받아와 집안 이곳저곳에 마구 뿌리자 실내에 남아있던 지문들은 모두 사라졌다. 범인들은 갈취한 현금으로 삼겹살을 사먹고 이 짓을 하고 그냥 삼겹살을 먹으러 왔어. 광천 터미널 부근 노래방에서 1시간가량 흥겹게 노래를 부르고 우리 앞으로 이 얘기는 영원히 하지 말자 라 다짐을 한 후에 3명은 서울로 돌아가고 김군만 남았다. 당시 이들은 광주광역시의 모 금은방에서 작물들을 처분하려고 했으나 주민등록증이 없으면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되고 이것들을 가지고 있으면 후에 꼬리가 잡힐지 모른다는 걱정에 사로잡혀서
결국 모두 버렸다. 자, 수사와 검거. 수사에 들어간 경찰은 프로파일링을 통해서 범인들은 피살자와 가까운 거리에 살며 평소 면식이 있고 평균 연령 17에서 19세의 성생활이 난잡한 불량 청소년들, 해당 가정의 장자 혹은 외아들이며 현재 손바닥에 창상을 입었다라는 결론을 내렸다. 흉기를 이용한 살인 시 가해자가 피해자를 흉기로 찌르면서 자기 손을 다치는 경우가 많다. 형사팀이 피해자의 주변 사람들에게 탐문 수사를 진행하던 과정에서 피해자의 큰언니가 때마침 중요한 진술을 한다. 앞집에 사는 남자아이 하나가 놀면서 소일을 하는데 집에 여자친구를 자주 데려와서 포르노를 즐겨보며 주변 이웃들이 뭐라고 하거나 말거나 소리를 크게 틀어놓는다. 남의 눈을 의식하지 않고 엘리베이터에서도 여자친구와 아무렇지 않게 키스와 애무를 즐긴다. 다 알고 있었네, 언니는. 이에 경찰은 피해자의 앞집에 사는 청년 김모군을 사건의 유력한 용의자로 규정하고 김군의 아버지에게 집안을 좀 살펴봐도 되겠느냐고 요청한 후 현장을 살피던 도중 현관에 놓인 여성용 밤색 슬리퍼 밑창에서 사건 현장에 채취한 것과 동일한 혈흔을 발견했다. 경찰은 곧이어 광주의 할아버지 집으로 피신한 용의자를 불러들여 살인범으로 지목이 된 이유를 설명하고 현관에서 발견된 신발과 사건 현장에서 발견된 신발의 족적과 혈흔이 일치한다는 빠져나갈 수 없는 물증을 확보했으니 자백하여 용서를 구하라고 설득했다. 이에 김모군은 경찰 신문이 시작된 지 채 10분도 안 되어서 엄마를 불러주세요. 전부 말할게요. 라고 하며 무너져 내렸고 취조실에 들어온 엄마를 향해 엄마, 제가 그랬어요. 라고 말하며 흐느껴 울부짖었다. 뭐야, 갑자기 엄마를 왜 찾아? 이후 경찰은 김모군에게 연락하도록 유도하여 약속 장소로 나온 공범 3명을 차례차례 검거했다. 그들은 최모군, 최모양, 윤모양 등으로 모두 4명이었고 주범인 김모군과 최모군은 경찰이 예상했던 그대로 모두 외아들이었으며 주범 최모군의 손바닥에 처음에 예상했던 그대로 주방용 식도가 미끄러져 생긴 상처가 아물어가고 있었다. 근데 프로파일러 대단하다. 다 맞췄어. 당시 이 부근에서 미성년자가 저지른 흉악범죄가 이 외에도 다량 발생했고 사건으로부터 몇 년이 지나자 묻혀가는 듯 싶었다. 검거 당시 뉴스 현상이 있어요, 아직. 네, 이렇게 심심해서 강도를 뭐 좀 물어보려고 그러는데요. 재연 뭐 하는 그런 거. 무참히 앗아갈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문을 열어주자 김군은 인삼주! 애기. 오메. 문을 열어주자 김군은 묶은 뒤 여기야? 이불을 덮어 씌우고 불을 질렀으나 이 어린애의 옛날이라 머리를 이거 다 나오네, 쳐 얼굴. 숨지게 하는 얘네들이래. 위해서라는 와. 단순한 이유에서였습니다. 이 10대들은 여자친구와 동거할 비용을 채모군. 사용하려고. 극한으로 치닫고 있는 10대들의 폭력은 와, 미친놈들. 모자이크 하면 안 돼. 자, 후일담. 소년범에 의해서 재판과 처벌 모두 공개되지 않았다는 루머가 돌았으나 이는 사실이 아니다. 소년법의 보도 금지 조항은 선고 결과를 보도하는 것까지 금지하는 조항이 아니다. 자세한 사정은 알 수 없지만 언론사의 후속 취재가 이루어지지 않아 보도되지 않은 것으로 추정이 된다. 아, 판결문을 확인할 수 있대요. 남자 2명은 징역 20년, 여자 2명은 징역 15년. 소년법 59조에 따르면은 18세 미만의 경우 사형 또는 무기형 대신에 최대 15년 유기징역이 가능하나 특정 강력 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서는 그 사항이 중대한 경우 상기한 소년법 59조에도 불구하고 최대 20년의 유기징역을 선고할 수 있다. 그리고 강도살인은 법정형이 무기징역 또는 사형밖에 없는 범죄이다. 즉 법원에선 해당 사건의 위중함을 감안하여 가능한 최대한의 형량을 선고한 것이다. 그러네요. 그럼 지금 나왔잖아. 다 나왔어요. 전원. 이게 그 짤로 돌아다니는 그건가? 2008년에 방영된 다큐멘터리 3일 죄와 벌 청주 여자교도소 72시간 편에서 잠깐 등장하는 여자 죄수 중에 안유진이 바로 이 사건의 공범 최양이라는 썰이 네티즌들에 의해 제기되었다. 하지만 해당 방송에 나온 그녀가 본 사건의 범인이라는 확실한 증거는 나오지 않았으며 방송에 나온 이름도 가명이고 어떤 범죄로 들어온 건지 소개도 되지 않았다.
이런 썰이 왜 있었을까? 모자이크랑 음성 변조를 해도 알 사람 안다는 건가? 근데 지금 출소는 했는데 다시 들어갔을 수도 있어. 또 똑같이 살 것 같아 얘네들. 또 다른 범죄 저질러서. 저 사건 당시 유치원 다니고 있었다고? 난 태어나지도 않았네. 너무 찝찝한 글이었으니까 다음 글은 나폴리탄 읽읍시다. 가짜글. 가짜글 읽을게요. 너무 무서워. 애기들한테 저때 교복 입은 사람 따라가지 말라 교육받았었다고? 범인이 학생인 걸 알아가지고 무서운 세상이었다 진짜. 딴 거 읽어볼게요. 대전드님이 가져주신 나폴리탄 글. 제목. 거기 누구 있어요? 제가 눈이 잘 안 보여서. 아, 계시는군요. 비명소리가 들린 것 같았는데 괜찮나요? 괜찮으신다면 다행이네요. 두 분이신가요? 발소리가 두 개네요. 아하, 두 분이 맞으시군요. 저처럼 갑자기 이 미궁에 떨어지신 거네요. 당황스러우신 마음 이해해요. 제 눈은 신경 쓰지 않으셔도 돼요. 이 미로 안의 불빛이 너무 희미하잖아요. 오래 헤매이다 보니 눈이 점점 안 보이더라고요. 이제는 불빛이 밝을 정도만 간신히 구별 가능할 정도로 됐어요. 그래도 괜찮아요. 대신 이 근방은 눈 감고도 갈 수 있을 정도로 훤히 꿰고 있으니까. 함정이 있는 곳도 다 피해갈 수 있을 정도로요. 제가 그야말로 눈 감은 장님이니까요. 하하. 농담이 재미없으셨나요? 죄송해요. 제가 사람하고 말하는 게 너무 간만이라서. 으악! 때리지 마세요! 때리지 마세요! 저 길을 알아요. 나가는 길을 알아요. 너무해. 농담 재미없다고 맞았어. 하고 토해버렸어. 거짓말이 아니에요. 벽을 짚고 다니다가 문을 만졌던 위치를 기억하고 있어요. 저는 눈이 안 보이니까 그 너머에 뭐가 있을지 무서워서 열어보지 못했을 뿐이에요. 눈이 보이시는 분들이라면 문제 없으실 거예요. 이 미국은 넓으니까 저 없이 혼자 돌아다니시려면 너무 오래 걸릴 거라고요. 데리고 가주신다고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절대 후회하지 않으실 거예요. 가장 가까운 문부터 가보시면 어떨까요? 얼마나 걸리냐고요? 제가 시간 감각이 없어서 으악! 때리지 마세요. 또 때렸어. 깡패들이 온 거야? 그 미로 불빛도 세기가 주기적으로 달라지거든요. 저는 불빛이 세질 때를 낮, 약해질 때를 밤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걸 기준으로 3일 정도 걸려요. 헤헤헤. 아, 진짜예요. 그게 제일 가까운 문이에요. 이 근처에서 그거 말고는 계속 빙빙 돌거나 막힌 길 뿐이에요. 아, 용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길을 안내할게요. 거기가 탈출구면은 저도 같이 데려가 주셔야 돼요. 뭘 줄 수 있냐고요? 제가 할 수 있는 거는 다 할게요. 돈이요? 고아라서 집에 줄 수 있는 돈이 없는데 으윽! 또 맞았어. 뚜벅이는 걷는 소리. 한참을 이어짐. 네? 아, 배가 고프시다고요? 이 미궁에서는 생물이라곤 쥐랑 벌레밖에 없거든요. 저도 그걸 먹으면서 버티고 있는데 그나마 쥐가 제일 맛있어요. 따뜻하고. 쥐가 잘 나오는 곳에 함정을 깔아놨거든요. 저 쥐잡이 함정 잘 만들어요. 돌멩이로요. 아직 덜 상한 쥐 있는데 드실래요? 헤헤. 때리지 마세요. 때리지 마세요. 불쌍해 죽겠네. 아니 먹을 게 이거밖에 없다는데 어쩌라고. 불쌍해. 먹을 거 나눠준다는데. 잠은 불빛이 좀 모여있는 곳에 자면 돼요. 거기가 그나마 따뜻하거든요. 아, 거기 제일 따뜻한 자리. 아니야, 거기 주무세요. 저는 좀 멀리서 잘게요. 긴 침묵. 무슨 일 있으신가요? 아, 작은 분이시군요. 발소리가 좀 작으신 걸 보니까. 처음부터 계속 말이 없으셨죠? 도망가라고요? 저는 보폭도 좁고 지구력도 없는 말라깽이라서 도망쳐봤자 금방 붙잡힐 거예요. 큰 분이 때렸나? 작은 분은 계속 말이 없었다고 하네. 눈도 안 보여서 피해 다닐 수 없어요. 게다가 어차피 여기서 탈출하려면은 눈 보이는 분들의 도움을 받아야 돼요. 걱정 감사해요. 그래도 익숙하니까요. 맞는 것도 굽는 것도 이렇게 웅크려 자는 것도. 당신은 안 도망치시나요? 아, 저와 같은 이유군요. 길도 잘 모르시고. 저 큰 분은 원래부터 잘 알던 분인가요? 아하, 어쩔 수 없죠. 정말 혈연이란 어쩔 수 없죠. 아, 가족인가 봐. 돈 빌려달라고 찾아오셨다고요?
아, 원래부터 좀 폭력적인 분이셨나 보네요. 모든 게 다 잘 풀리시길 바랄게요. 꼭 나가실 수 있을 거예요, 여기서. 아, 따뜻하네요. 감사합니다. 사람의 품은 정말 따뜻하군요. 포옹해줬나봐, 작은 사람이. 긴 침묵. 아야! 알겠어요. 일어났어요. 큰 사람이 또 때렸나봐. 말씀대로 오늘은 최대한 빨리 가볼게요. 밖으로 나가면은 쥐나 벌레는 안 드셔도 될지도 모르니까요. 헤헤헤. 그런데 빨리 가려면은 좀 모퉁이를 많이 돌아야 되는데 괜찮으시겠어요? 저는 눈이 보이지 않아서 옆에 누가 계신지 몰라요. 혹시나 저를 놓치시면은 큰일 날 수도 있어요. 여기 한 번 돌면은 계속 이상한 데로 빠지거든요. 손을 잡으신다고요? 좋은 생각이네요. 아야! 그렇게 세게 잡지 마세요. 손가락 부러져요. 네? 어젯밤에 전현이랑 속닥거리는 거 다 들었다고요? 추워서 저희끼리 좀 붙어 잤을 뿐이에요. 선생님께서 불빛 들어오는 데를 다 차지하셨잖아요. 으악! 알겠어요. 손잡고 가요. 그런 말씀 안 하셔도 버리고는 안 갈 거예요. 절대로요. 김침묵, 기나긴 걸음소리. 자, 여기서부터는 아까 말씀드린 모퉁이 많이 도는 구간이에요. 제 손 꼭 붙잡으시고요. 그리고 이상한 곳 누르시면 안 돼요. 이 미궁은 모든 타일이 다 안전한 건 아니거든요. 아시다시피 말이에요. 저는 항상 밟은 타일만 밟아요. 안전한 곳은 외우고 있어요. 선생님들이 다른 타일을 밟으시면은 거기가 안전하다고 장담할 순 없어요. 알겠으니까 빨리 가라고요? 알았어요. 제가 먼저 갈게요. 모퉁이를 왼쪽으로 5번 돌고 오른쪽으로 6번 돌고 다시 왼쪽으로 6번 돌 거예요. 일정 시간이 지나면은 경로가 바뀌어요. 그러니까 좀 빨리 돌아야 돼요. 그럼 갈게요. 왼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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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른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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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왼쪽, 왼쪽. 너무 빨리 오셨어요. 제 발 뒤꿈치를 밟으시면 위험해요. 구구광. 벽 무너지는 소리. 길고 날카로운 비명소리, 단말마와 같은 낮고 고통스러운 신음. 선생님 괜찮으세요? 이런 벽이 무너지는 함정이었네요. 너무 빨리 걸으셔가지고 제 발 뒤꿈치랑 같이 제가 밟은 타일 뒤를 밟으셔서 함정이 작동했나봐요. 제가 갑자기 느리게 걸어서 그렇다고요? 이런 상황에서 잘잘못을 따지긴 좀 어려울 것 같네요. 선생님, 제 힘으로는 선생님 다리 위로 무너진 벽을 옮기는 건 힘들 것 같아요. 보다시피 저는 말라깽이잖아요. 팔도 이렇게 가늘고요. 일단 저 무너진 벽 파편 건너편에 있는 작은 문을 먼저 데리고 올게요. 2명이면은 같이 힘을 합쳐 옮길 수 있지도 모르잖아요. 네. 금방 다녀올게요. 천천히 쉬고 계세요. 긴 침묵. 무언가 소근거리는 소리. 낮고 고통스러운 신음. 긴 침묵. 키득거리는 소리. 긴 침묵. 키키키키. 고통과 분노에 찬 사람의 고함 소리. 다시 긴 침묵. 그건가 보다. 작은 사람이랑 우리끼리 나갈까요? 하고 낮고 고통스러운 신음은 큰 사람이 아파하고 있고 키득거리고 있어. 작은 사람이랑 고함 소리는 큰 사람이 빨리 와 이것들아 이러고 있는 거예요. 선생님 오래 기다리셨죠? 죄송해요. 자군분이 도망가 버리셔서요. 함정이 작동한 것 때문에 겁에 질리셨는지 비명을 지르시면서 도망가셔서 쫓아갈 수가 없었어요. 아시다시피 저는 눈이 안 보이니까요. 네. 비명은 들리지 않았다고요? 지금 그게 중요한가요? 그런 표정 짓지 마세요. 무섭잖아요. 선생님, 지금 다리 상태가 어떠세요? 아이고, 보라색으로 변했다고요? 시간이 너무 오래 지나서 다리가 괴사된 것 같네요. 죄송해요. 제가 무너진 벽을 치울 수 없어서 대신에 좋은 걸 가져왔어요. 날카로운 주먹도끼예요. 제가 미국 여기저기에 숨겨둔 쥐 가죽을 벗길 정도로 날카롭고 뼈를 부숴서 먹을 수 있을 정도로 단단해요. 이걸로 선생님 다리를 좀 가볍게 만들 수 있을 거예요. 저를 욕하셔도 어쩔 수 없어요. 저는 돌을 치울 수 없으니 선생님을 데리고 가기 위한 최선의 선택을 생각했을 뿐인데 아니면 여기서 굶어 죽으실 수밖에 없다고요. 저는 쥐를 2인분 잡지 못하니까요. 그리고 이 주먹도끼로 아무리 무너진 벽을 내리쳐봤자 저랑 선생님 힘으로는 이 파편의 조그마한 흠집 정도밖에 못 낼 거예요.
어떡하실래요? 선택은 선생님께 맡길게요. 현명한 선택이세요. 퍽, 퍽, 퍽. 그 둔탁한 무언가를 내리치는 소리. 짧고 날카로운 비명, 신음소리, 아프다고 울부짖는 소리. 퍽, 퍽. 뱃속에서부터 끌어내는 듯한 목 긁는 신음소리. 퍽, 퍽. 우지직, 긴 비명. 선생님, 정말 잘 참으셨어요. 고생 많으셨어요. 걱정 마세요. 제가 옷으로 잘 싸매서 지혈했으니까요. 진해가루가 또 상처에 잘 들어요. 그래도 피가 생각보다 너무 많이 났네요. 아무래도 무릎 위쪽 허벅지 혈관이 좀 컸나 봐요. 어쩔 수 없죠? 그렇죠? 저는 선생님을 버리고 가지 않을 거거든요. 절대로요. 길이 바뀌지 않았냐고요? 아, 시간이 지나면은 모퉁이 길이 바뀐다는 걸 기억하고 계셨군요. 걱정하지 마세요. 길이 바뀌면은 저 말고 다른 사람들이 헤맨다는 거예요. 저는 이 근방은 눈 감고도 갈 수 있을 정도로 훤히 깨고 있거든요. 시간이 지나서 바뀐 모퉁이 길도 찾아갈 수 있고 함정이 있는 곳도 다 피해갈 수 있고 남이 함정이 밟게 만들 수 있을 정도로요. 제가 그야말로 눈 감은 장님이니까요. 하하. 안 웃겨요? 부당당 하고 누가 넘어지는 소리. 팔에 힘주지 마세요. 선생님 아프잖아요. 너무 아파서 부축하던 선생님을 놔버릴 정도로요. 미안하다고요? 괜찮아요. 저는 괜찮아요. 작은 분께서 이 말을 들으셔야 했을 텐데 아쉬워요. 작은 분은 지금쯤 나가셨을 테니까 아마 들리진 않겠네요. 네? 출구를 알고 있었냐고요? 그럼요. 이미 말씀드렸잖아요. 저는 이 근방을 훤히 꿰고 있다고요. 문을 알고 있다는 말은 거짓말이 아니었어요. 그 너머에 있는 것들도 물론 알고 있죠. 눈이 멀어서 비명소리는 들리고 피냄새 나잖아요. 그런 위험한 요소가 전혀 느껴지지 않는 바깥 냄새가 나는 문도 알고 있어요. 두렵잖아요. 이 꼴로 나가기가. 저도 알고 있어요. 제 모습은 이제는 아마 인간이라고 보긴 좀 어렵겠죠? 미궁에 얼마나 있었는지 잘 모르겠어요. 무서워서 탈출구를 찾지도 못하고 물방울 떨어지는 곳에서 잡히는 쥐를 먹으며 시간이 흐르다가 계속 시간이 흐르다가 제 안에서 무언가 변한 순간 미궁이 전혀 무섭지 않아졌죠. 대신에 무서워졌어요. 이렇게 변한 저를 바깥 세상이 받아줄지. 출구로 가는 문을 알게 되었지만 그 너머에 저를 기다리고 있을 시선이 너무 무서워서 열어보질 못하겠어요. 그래서 눈이 보이는 분들을 통해서 좀 들여다보고 싶었는데 아까 그 작은 분은 저랑 같이 가자고 하시더라고요. 고마운 말씀이지만 글쎄요, 망설여지더라고요. 아직 바깥을 좀 더 엿봐야겠어요. 나가기엔 자신감이 없네요. 그리고 선생님이 아직 남아 계셨잖아요. 저는 누구 한 사람도 미궁에서 버리지 않을 거거든요. 선생님이 아무리 쓰레기여도 저는 절대로 버리지 않을 거예요. 미궁 구석에 절 버린 제 부모님처럼 되고 싶지 않으니까. 아, 도착했어요. 출구냐고요? 아니에요. 선생님도 알고 계시잖아요. 이 상처로는 출구까지 가실 수 없으세요. 안내해줄 생각도 물론 없고. 여기는 제 창고예요. 미궁에서 헤매이다가 크게 다치셨거나 도저히 바깥으로 나갈 수 없는 분들은 여기서 저랑 영원히 함께 하시게 되는 거죠. 네, 저는 누구 한 사람 버리지 않거든요. 뱃속에 들어가면 영원히 함께잖아요. 부모님도 지금 제 안에 함께 계신답니다. 어쩔 수 없죠. 정말 혈연이란. 아, 제 몸이 좀 부풀어 오르고 있나요? 사실은 좀 웅크리고 있었거든요. 사람처럼 보이려고. 근데 긴장을 풀면 이렇게 되네요. 이제 선생님 목소리가 밑에서 들리네요. 선생님을 내려다보게 될 정도로 커졌나요? 알려주세요. 사실 저도 지금은 제가 어떻게 생겼는지 몰라요. 예전의 기억만 있어서. 알려주세요. 좀 더 가까이서. 제 입안에서 보셔도 괜찮아요. 부탁드릴게요. 알려주세요. 제가 눈이 잘 안 보여서요. 여기까지입니다. 에코를 제가 켜봤어요. 마이크에 있는 기능이라. 이것은 DC 나폴리탄 갤러리의 무상유상 작가님이래요.
최근에 렌즈 삽입술을 해서 공감이 가는 글이네요. 초반엔 잘 안 보이니까. 그러게 작은 분 나갔을까? 작은 사람 나갔을 것 같아 뭔가. 이런 글이었습니다. 재밌다. 작은 분 만났을 때 뱃속에서 작은 사람 먹은 거 아니야 생각해보면은? 그러게 여기 한번 볼까? 낮은 고통스러운 신음이 혹시 작은 사람 먹은 건가? 키득거리는 건 지 혼자 키득거리는 거고. 먹었을 것 같아? 그치, 뭔가 먹었을 것 같아. 자, 다음 것도 읽어볼게요. 다음 것도 잔인한 나무 위키인데 읽어도 되죠? 읽겠습니다. 왔다 갔다 할게요. 이거 정말 잔인한 것 같아. 정말. 슈말코 마켓님이 가져와 주신 나무 위키. 미국 최악의 연쇄살인마 알버트 피쉬. 최근에 알게 된 문서인데 요즘 들어 퇴주해서 범죄자 나무 위키를 본 지 되게 오래된 느낌이라 말코님이 읽어주시면 좋겠어서 가져왔어요. 연쇄살인, 소아성애, 유괴, 식인, 고문 등 상당히 고어한 요소가 많으니까 읽기 전 주의해주세요. 미친. 그냥 최악인 건 다 모아놨네. 자, 알버트 피쉬. 이 인간이라네요. 이명이 왜 이렇게 많아? 이런 걸 붙여주면 안 된다니까? 지가 잘난 줄 안다니까? 웨스터리아의 늑대인간, 브루클린의 별귀, 달빛 미치광이, 회색남자, 부기맨 이런 거 붙여주면 안 된다고. 그냥 미친 살인마 새끼 이런 것만 해줘야지. 인간 쓰레기 이렇게만 해야지. 에휴. 헐. 알버트 피쉬가 한 말인가봐요. I like children. They are tasty. 난 애들이 좋소. 맛있으니까. 미친. 그리고 어떤 알버트 피쉬의 정신감정을 담당한 프레드릭 워덴 박사의 말. 한 개인이 이러한 모든 성적 이상 증세를 보유했다는 기록은 법학이나 의학 역사에 유례가 없는 일이란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자, 이 사람은요, 미국의 연쇄살인범이고요. 아동 연쇄 유괴라고 강간, 살인, 식인 등등 온갖 비윤리적인 흉악범죄로 당시 미국을 충격에 빠뜨린 최악의 살인마 중에 하나이며 각종 범죄 관련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관련 사례를 얘기할 때마다 빠지지 않고 언급되고 있다. 생애, 이 사람의 생애 1870년 5월 19일 워싱턴 DC에서 랜들 피쉬와 앨런 프랜시스 하월 피쉬 사이에서 태어났다. 해밀턴이 태어났을 때 아버지인 랜던은 무려 75세, 어머니는 32세? 나이 차이가 40세가 나이 차이가 나네? 우와. 근데 IQ가 80대로 경계선 지능에 해당되었다. 하지만 앨런과 피쉬 가족 사이에는 정신병력이 곳곳에 있었다. 삼촌은 조증을 앓고 있었고 큰형인 윌턴은 정신병원에 갔고 누나인 애니도 정신병을 앓고 있었다. 해밀턴이 5살 때 랜덜은 심장마비로 사망했고 아버지는 사망했고 앨런은 해밀턴을 세인트 존 고아원으로 보냈다. 그곳에 지내는 동안 무자비하게 구타당하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수음할 것을 강요당하는 등 심각한 학대를 당했는데 언제부턴가 피쉬는 학대를 당하면서 성적인 쾌감을 느끼게 되었다. 그렇게 고아원에서 2-3년을 지낸 후에 다시 어머니에게 돌아가 생활하게 되었는데 얼마 뒤 체리나무에서 떨어져 머리에 심한 상처를 입었으며 이후에 현기증과 두통을 경험했다. 이때의 사고가 그의 이상 성격을 형성하게 된 원인이라고 보는 전문가도 있다. 12살 때 전보 소년 일을 하던 한 청년과 사귀게 되었고 그에게서 식료 및 식분 행위를 배웠다. 동성인 건가? 머그샷이라고 하네요. 피쉬는 낮은 수준의 공교육을 받았고 그래서인지 젊었을 때부터 이미 싹수가 노랬다. 1889년에는 위조수표 혐의, 1903년에는 횡령 혐의로 구속 기소되어서 싱싱교도소에서 복역한 적이 있다. 교도소 이름이 싱싱인가봐. 출소 후 피쉬는 페인트공이나 자벽부로 공사 현장에서 일하면서 1896년엔 메리 호프먼이라는 19살의 여자와 결혼해 6명의 자녀를 얻었지만 피쉬의 아내는 자기 집에서 하숙하던 자벽부와 바람이 나고 말았다.
PC는 그녀에게 그 사내와의 관계를 정리할 걸 요구했지만 메리는 오히려 자기가 낳은 아이들이 자야 할 매트리스까지 가지고 사라졌다. 그 일 이후로 PC는 달빛 아래에서 알몸으로 나는 그리스도다! 라고 말하거나 생고기를 씹는 등 이상한 행동을 하기도 했다. 모임? 모하셈 혼자. 어떤 사람들은 그가 아내 때문에 미쳤다고 생각하기도 했지만 그는 이미 미쳐있을 가능성이 높다. 그런 것 같아. 이후에 자학행위는 점점 심해졌고 여자들에게 익명으로 성희롱 편지를 발송하거나 어린아이에게 강을 시도하다가 실패하여 체포되어 교도소에 투옥되기도 했다. 그러나 이 악마도 최소한의 인간성은 남아있었는지 푸술된 그의 잔악 행위들을 자기 자식들한테 안 했대요. 특히 해밀턴의 자식들은 상냥한 아버지였다고 법정에서 증언할 정도였다. 다만 자기 자식들한테 자기를 때려달라고 부탁한 적이 있대. 뭘까 참. 자, 살인수법. 알버트 피시가 그토록 악명을 펼치게 된 이유는 전술했듯이 아동을 유괴하고 끔찍한 방법으로 살해한 후에 잡아먹는 미친 짓을 했기 때문이다. 특히 그의 가장 큰 무기는 선량하게 생긴 외모였다. 그의 속내는 끔찍한 연쇄살인마이지만 겉으로 보이는 모습은 선량하고 온화한 노인이었기 때문에 피해 아동들이나 주변 사람들이 별다른 의심을 하지 않았다. 살인수법인데 너무 잔인하다 하거든요? 제가 뭐 너무 힘들면은 필터링을 할게요. 일단 읽어볼게요. 자, 훗날 체포된 후에 알버트의 진술에 따르면은 그는 아이들의 살이 맛있다면서 아이들을 무자비하게 구타하고 아이들에게 대바늘을 몸에 쑤셔 넣는 행동을 한 뒤에 신체를 분해하여 살들을 스튜로 오븐 그 음식의 맛을 그 어떤 고기도 이만큼 달콤하고 맛있을 수가 없다면서 조사관들을 경악하게 만들었다. 자궁 같은 생식기도 먹었지만 남자아이의 성기는 질겨서 도저히 먹을 수 없다고 변기에 던져 넣었다고 하고. 읽을 수가 없어요. 못 읽겠어. 지금 문서는 열려있거든요? 너무 궁금하면 보세요. 미치. 이거는 못 읽겠어요. 이제 접습니다. 자, 체포되는 얘기 해볼게요. 이제 그레이스 사건과 체포. 연쇄살인범으로서 PC의 악명을 드높인 또 한 가지 이유는 그의 체포 과정이 한편의 범죄 영화를 방북해 할 정도로 엄청났기 때문이다. 무고한 아이들을 죽이고 먹어치우는 생활을 하던 PC는 어느 날 신문에 광고를 실었는데 프랭크 하워드라는 가명을 쓰고 자신을 농장주라고 하며 거짓 구인 광고를 낸 다음 광고에 응답하는 청년을 사로잡아 죽일 생각이었다. 당시의 PC는 노인이었지만 숙련된 살인 경험으로 건장한 청년도 간단히 무력화할 자신이 있었다고 한다. 이에 에드워드 버드라는 18살의 젊은이가 광고를 보고 PC한테 연락을 취했고 PC는 에드워드를 만나기 위해 그의 집으로 갔다. 추후 진술에 따르면은 이미 이때 청년을 잡아먹고 거세하여 천천히 피를 흘리면서 고통스럽게 죽어가게 할 구상을 해두었다 한다. 그런데 그 집에서 에드워드의 여동생인 10살의 그레이스 버드를 만난 후 목표물을 그레이스로 바꾸었다. 어지간히 건장한 청년이라도 제압할 자신이 있었던 PC로서도 목표물이었던 에드워드가 막상 실물을 보니 너무 건장해서 제압하기 힘들 거라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라고 했대요. 뭐야? PC는 그레이스의 어머니에게 자신의 조카가 이 근처에 생일 파티를 열고 있었는데 그레이스를 데려가고 싶다고 말한다. 어머니는 시원찮아했지만 아버지는 상류층의 문화를 느낄 수 있는 기회라면서 PC가 그레이스를 데려가는 것을 허락해 주었는데 이것이 돌이킬 수 없는 큰 실수이자 딸을 잃는 계기가 되고 말았다. 결국 그레이스도 PC 때문에 희생된 이전 아이들처럼 끔찍한 고문을 당한 뒤 사망했고 그레이스의 시신을 요리해 먹은 PC는 자취를 감추었다. 경찰에 연락하고 나서야 버드 가족들은 PC가 쓴 이름이 가명이고
신문 광고에 나온 농장 따위는 존재하지도 않는다는 사실을 알았다. 안타깝게도 그레이스의 생사는 PC가 잡힌 뒤에 그가 다 털어놓고 나서야 밝혀졌다. 당시 퇴직을 1년 앞둔 형사 윌리엄 F. 킹은 퇴직까지 반납하며 이 사건에 6년간 매달렸지만 실마리가 보이지 않았고 결국 마지막 수단으로 수사를 종결했다는 가짜 기사를 신문에 실었다. 사실 이거는 범인이 제 손으로 단서를 내놓게 하기 위해 형사들이 만들어낸 함정이었고 이 수법에 걸려든 PC는 버드 가족에게 편지 한 통을 보냈는데 자신을 합리화하는 동시에 버드 일가를 조롱하는 내용이었다. 버드 아까 그 젊은이? 편지에 번역본이 있다는데 이게 되게 끔찍하대요, 내용이. 또 읽다가 말게요. 뭐 읽다가 분명히 말겠죠, 저는. 일단 열었습니다. 문서 열었어요. 진해하는 버드 부인께 1894년 제 친구 하나가 존 데이비스 선장이 이끄는 증기선 타코마호에서 선원으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샌프란시스코를 떠나 청나라의 홍콩으로 향했지요. 도착 후에 제 친구는 동료 2명과 함께 육지에 올라가 술을 마셨죠. 그리고 돌아왔을 때 배는 이미 떠나고 없었습니다. 당시 청나라는 기근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고기라는 건 종류를 막론하고 한 파운드당 1달러에 3달러 정도는 줘야지 살 수 있었죠. 가난한 사람들의 고통은 너무도 극심한 것이었어서 그들은 결국 굶어 죽지 않기 위해 12살 미만의 모든 아이들을 음식거리로 내다 팔았습니다. 14살 미만의 어린아이들은 안심하고 길을 다닐 수가 없었죠. 어느 가게든 들어가서 스테이크나 스튜를 해먹을 고기를 살 수가 있었습니다. 어린아이들의 잘려진 신체 일부를 가지고 나와서 원하는 부위를 잘라주곤 했지요. 얇게 썬 송아지 고기처럼 팔리던 아이들의 엉덩이 고기는 맛이 가장 좋았기 때문에 값도 제일 비쌌습니다. 이거 그냥 개소리겠죠 뭐. 지가 지어낸 말 같아요. 제 친구 존은 그곳에 머무르면서 인육의 맛을 알게 되었죠. 뉴욕으로 돌아오면서 그는 각각 7살과 11살인 소년 2명을 몰래 잡아 데려왔습니다. 자기 집에 데려가 옷을 벗기고는 묶어서 옷장 속에 가두었죠. 그리고 아이들의 소지품을 모두 태웠습니다. 친구는 날마다 밤낮을 가리지 않고 몇 차례씩 아이들을 때리고 고문했습니다. 그래야 고기가 부드러워지고 맛있으니까요. 존은 여기서부터 못 읽겠네요. 그리고 뭐라고 적혀있냐면 그냥 그 애들을 어떻게 해서 뭐 먹었는지 이런 건데 너무 자세하게 적혀있어요. 이거 너무하다. 이거를 그레이스,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내용에 그레이스에 대한 내용도 있어요. 그레이스를 어떻게 하고 어떻게 먹었나 자기가. 이걸 지금 그레이스네 집으로 편지를 보낸 거야. 편지는 시긴에 대한 내용과 내가 네 딸을 먹은 범인이다 라고 말하는 내용을 담았는데 지금이야 이 사건의 전말을 알고 있기 때문에 엘버트 PC가 어떤 인간이고 저 편지를 왜 보냈는지 알고 있지만 당시에는 사람들과 형사들은 저 편지의 심히 자극적인 내용을 쉽사리 믿기 힘들었고 정말 범인이 보낸 편지가 아니라 악질적인 장난이라 생각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었다. 하지만 킹 형사는 저 편지가 정말로 범인이 보낸 편지이고 믿고 싶지 않지만 범인은 그레이스에게 정말 시긴이라는 악행을 저질렀다고 생각했다. 지금껏 벌어진 사건들의 편지와 필체도 비슷했고 편지의 세부적인 내용 중에도 범인이나 당시 현장에 없었던 사람이 알기 힘든 내용들이 많았다. 킹은 이 편지의 발신인이 범인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수사를 계속했다. 몇 년 만에 추적할 만한 단서가 잡혔지만 추정은 쉽지 않았다. PC도 바보가 아니었기 때문에 편지의 주소를 남기지 않았다. 하지만 편지 봉투는 추적이 가능했는데 범인이 보냈다고 추정되는 이 편지 봉투는 뉴욕 택시기사 노조의 편지 봉투였다. 처음엔 당연히 뉴욕 택시기사 노조의 회원들이 용의선상에 올랐지만 인상착의나 필체나 범인과 일치하는 인물이 없었다. 이에 킹은 누군가가 편지 봉투를 밖으로 가지고 나갔고 이를 범인이 주워 쓴 것이다. 라는 추리를 한 후에 편지 봉투와 편지지를 사적으로 이용한 분이 계시냐고 물었다. 다행히 용기 있게 건물 관리인이 자신의 집으로 가져가서 이 봉투와 편지지를 사용했다 고백했다. 관리인이 마지막으로 편지 봉투와 편지지를 가져간 곳은 낡은 하숙집이었는데 이곳으로 가서 목격된 범인의 인상착의를 물어보자 주인은 이틀 전에 그런 인상을 가진 알버트 PC가 2달 동안 하숙집에 묵다가 나갔다고 했다. 헐,
거의 바로 잡혔네. 이때 킹과 형사들은 PC의 생기 수단에 대해서도 알게 되었는데 PC는 아들이 보내주는 돈으로 연명하고 있었다. 킹은 우체국에 연락을 했고 직원들의 협조로 우체국에서 아들이 PC에게 보내는 편지와 돈을 가로채는 데 성공했다. 이 말은 PC는 아직 어딘가로 달아나지 않았고 이 근처에 머물고 있다는 얘기였으며 아들이 보내준 돈이 없어진 PC는 다시 이 값싼 하숙집으로 돌아올 확률이 높아진다는 얘기였다. 킹은 PC가 다시 돌아오면 꼭 전화를 달라고 말했는데 한동안 전화가 없어서 전전긍긍하다가 마침내 PC가 왔다는 하숙집 주인의 전화를 받고는 형사들과 함께 하숙집으로 달려나간다. 우와, 체포된 알버트 PC와 윌리엄 킴 형사래. 헐. 형사님 진짜 멋있게 생겼다. 이거는 그냥 쭈그렁탱이네. 하숙집을 박차고 들어간 킹은 PC와 마주쳤는데 침착하게 알버트 PC가 맞냐고 그에게 물어봤다. 알버트 PC는 맞다고 대답하고는 자신이 지금 무슨 상황에 처했는지 본능적으로 빠르게 알아채고 주머니에 있던 흉기로 저항하려 했지만 킹과 형사들에게 금세 제압당했다. 킹은 그를 체포하면서 이렇게 말했다. I've got you now. 드디어 잡았다. 와우, 멋지다. 꼴에 저항한대. 그니까. 자, 체포된 PC는 경찰 조사에서 모든 것을 체념한 듯 자신의 모든 범행을 털어놓았는데 이때의 자백 내용 중 일부는 검열되어 알려졌음에도 대단히 충격적이고 혐오스러웠다. PC의 자백으로 인해 다른 미국 지역의 미지 사건이나 음란 편지들의 발송자가 누구인지 밝혀졌다. 그리고 PC는 단순히 살인 이외에 상상을 초월하는 자학으로도 수많은 관계자들을 경악했다. 열람주의가 또 있어요. 이건 각주는 뭘까? 살짝 봤는데 에반데? 절검단에 나오는 문장들만 적혀있어. 자기 자학하는 수단, 그 수법으론 요도에 장미줄기를 삽입하기. 장미줄기에 가시 있잖아요. 삶은 대변 섭취하기. 항문을 불로 지지기. 항문에 밀대 삽입하기. 사타구니에 씨발 왜? 사타구니에 대반을 29개 박아 넣기. 심지어 자식들에게 못이 달린 주걱으로 자신을 때려서 피가 나게 해달라 하거나 손톱 밑에 날카로운 물건을 넣어달라는 등의 부탁을 했대. 이게 좋나봐 얘는. 어우. 그러나 이러한 비정상적인 자학을 정상인이라면 믿기 어려웠고 형사나 프레드릭 워뎀, 심리상담가 또한 PC가 처벌을 피하기 위해 심신장애인으로 위장하는 속임수라 생각이 들 정도였다. 그래서 그리고 특히 사타구니에 대반을 박아 넣었다는 얘기는 처음엔 아무도 믿지 않았지만 엑스레이를 찍은 결과 정말로 20여 개의 대바늘이 그의 골반 안쪽에 박혀 있었다. 박힌 채로 생활을 한 거였구나. 나는 그냥 한번 자극을 주고 뺀 줄 알았어. 이러고 살았어? 대바늘 진짜 큰데? 애기 그냥 일반 바늘도 커요. 몸에 넣기엔. 그래서 관계자들이 이를 보고 전부 경악했대요. 당연하지. 웬만한 영화나 매체에 나오는 가공의 사이코패스들보다 훨씬 지독하고 괴기스러운 괴물이 현실에 나타난 셈이다. 희생자들 알버트 PC의 주장에 따르면은 자신은 약 100명의 아이들을 죽이고 시긴을 했다고 하는데 정작 심리상담가들은 그가 17명 정도의 아이들을 살해하거나 상해를 입혔다 주장했다. 실제로 PC의 증언 가운데 상당 부분은 허언증으로 추정이 된다. 아까 그 편지도 허언증 같아요. 그 홍콩 이야기. 심지어 내 아들, 딸은 모두 주에 살고 있다며 자뻑하기도 했다. 수사 과정에서 알버트 PC가 살해한 그레이스를 비롯해 다른 피해자들을 살해한 장소와 그들의 시신을 묻어놓은 곳이 진술되었다. 수사를 통해 PC에 의해 피살된 것이 명백하게 확인된 피해자는 단 3명. 이외에도 당시 실종된 피해자들 중에 마지막에 PC에게 넘겨지고
이후 생사를 아무도 알 수 없게 된 것이 확실하게 확인된 자들은 6명이었다. 그러나 관련 조사를 끝내기 전 PC의 사형이 집행됨으로써 이 6명은 살해 여부 및 생사조차 끝내 밝혀지지 않았다. 의심되는 피해자도 있네요. 다 어려, 의심되는 피해자들. 재판은 PC는 자신에게 넘겨진 뒤 생사불명 상태인 사람들을 전부 죽인 걸 전부 다 인정했으나 검찰은 그레이스 버드처럼 살해된 게 확실하게 증명되는 3명에 대해서만 살인죄로 기소했다. 보통 정신병자인 척하는 연쇄살인마들이 많지만 PC는 진짜로 정신병자가 확실했고 담당 의사들도 진지하게 소견서를 작성해 PC를 정신병원에 넣어야 된다고 말했으며 변호사도 정신병을 근거로 그의 무죄를 주장했다. 근데 사형 선고. 다행이다. 휴. 그러나 아무리 미쳤다곤 하지만 교활한 방법을 통해서 피해자를 꼬드기거나 수사망을 피하고 자기 몸을 지킬 줄 알았던 인물이라서 심신장애인이라고 하기에는 무리가 있었다. 심신장애인은 사물을 변별할 능력 또는 의사를 결정할 능력에 장애를 겪는 자들을 의미하는데 이 자에게는 그런 능력은 건재했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당시 판사와 배심원들은 유죄 판결 유무를 놓고 혼란스러워할 수밖에 없었는데 결국에 정상인은 아니었지만 자기 책임 능력은 있다고 판단해서 유죄 판결이 내려진과 동시에 사형을 선고했다. 그래서 사형 집행은 전기의자형에 처해졌대요. 법정에서 PC는 내내 체념한 듯이 행동했고 재판의 결과에도 관심이 없었다. 다만 그는 잠깐 죽지 않기를 바란다고 말했는데 그 누구도 이런 삶을 또 겪어서는 안 된다. 마지막으로 나를 붙잡아서 되돌려준 사람이 지옥 제일의 악마라면은 세상에 어떤 악마도 사실은 천사일지도 모른다. 신이 나에게 시키신 일이 있다. 라는 게 이유였대. 이게 무슨 개소리냐. 종교적 망상에 기인되어서 정상적인 사고체계를 상실한 발언으로도 볼 수 있대요. 그러니까 뭔 개소리인지 모르겠네요. 판결을 마치고 마지막으로 한 배심원은 이렇게 말했다. 그 사람이 미쳤다는 것은 누가 봐도 알 수 있지만 우리 앞에 있는 그것을 살려둬선 안 된다는 공포감이 사형을 선고하게 만들었다. 그치, 괴물이야 괴물. 사실 PC는 사형 판결에는 불만을 표했지만 뭐야, 집행 방식이 전기의자형이라는 말을 듣고 자신을 짜릿하게 할 수 있는 경험이라면서 기대감을 보였대. 이런 말 하는 사람 처음 봤네. 사형수 중에. 죽을 때 고통을 받으며 죽는 것이 가장 멋진 일이라고 주장했대요. 사형 선고 받자마자 판사에게 한 PC의 감사 인사래요. 오, 내게 마지막까지 새로운 고통을 맛볼 수 있게 해주신 판사님께 감사드립니다. 이로써 나는 행복하게 죽는 몇 안 되는 사람이군요. 아, 벌써 그날이 기다려지기까지 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사형 선고받은 후 PC의 발언. 전기의자에 앉게 되는 것이 내 인생 최고의 짜릿함이 될 것이다. 이후 PC는 싱싱교도소에 이송되었는데 변호사와의 면담에서 자기는 사형 집행을 기다리고 있다면서 그것은 자기가 시도해보지 못했던 유일한 스릴이라며 다시 한번 전기의자가 자신에게 선사해줄 짜릿한 경험에 대해 기대감을 나타내었다고 한다. 사형 집행이 됐네요. 또 뭐가 있어. 하지만 PC가 사형 당일에 한 행위도 사람들을 경악하게 만들었는데 마지막 식사로 주어진 스테이크를 먹은 PC는 전기의자형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제 발로 씩씩하게 나와서는 교도관들과 함께 별다른 부축도 없이 사형 집행장에 당당하게 걸어 도착하였다. PC는 오히려 전기의자형이 기대가 된다면서 사형 집행을 준비하는 교도관을 직접 세심하게 도와줬고 전극을 붙이는 집행을 담당하는 교도관들과 함께 스스로 몸에 전극을 붙이는 등 죽음을 맞이하는 순간까지도 비정상적이고 기이한 행동을 멈추지 않았다고 하며 다른 죄수들은 눈을 가리는데 PC는 눈을 가리는 걸 거부했다. 교도관들이 유언을 묻자
나는 내가 왜 여기 있는지 모르겠다. 라고 마지막까지 이해할 수 없는 짤막한 대꾸를 남겼다. 삶의 마지막 순간에 그를 평생 괴롭혀왔던 정신병에 다시 도졌거나 아니면 빨리 형 집행이나 하지 이렇게 시간 낭비할 거냐 라고 투덜거리는 걸 수도 있다. 변태적인 성향으로 악명이 높던 피씨답게 마지막 순간까지도 사형을 피하려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조용히 전기의자형을 받았다. 전기의자형이 시작된 지 3분 후 피씨가 사망하면서 시체는 수감되었던 교도소의 재소자 묘지에 매장되었다. 그렇게 미국 역사상 가장 잔혹한 연쇄살인마의 전대미문의 살인극도 종료되었다. 아, 편지 공개 요청 거부가 있네요. 이거 그치. 공개되기 좀 그랬겠다. 피씨는 그의 변호사에게 언론 등에 공개해달라고 자기 마지막 편지를 전했대. 마지막까지 관종이네요. 이때 기자들이 그 편지를 공개해줄 수 있냐 물었지만 피씨의 변호사는 이 편지를 절대 공개하지 않겠다 선언했다. 기자가 그 이유를 물어보자 변호사는 다음과 같은 답변을 남겼다. 내가 태어나서 이렇게 음탕하고 더러운 내용의 문체는 도저히 본 적이 없기 때문이다. 이후 변호사가 죽었으나 피씨의 편지는 아직도 공개되지 않고 있다. 변호사는 그냥 나이가 들어 죽었겠죠? 변호사는 보관 중이라고 말했으나 그가 죽은 뒤에도 발견되지 않았다는 것으로 봤을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피씨가 죽은 뒤 피씨의 가족들에게 넘겨버렸거나 몰래 버린 것으로 추측하고 있다. 그도 그럴 게 애당초 혐오스러운 내용들만 잔뜩 있는 편지를 오랫동안 가지고 있는 사람은 없을 거다. 그치. 이미 죽었는데 피씨는 왜 가지고 있어? 뭐 여담으로는 어찌나 악명이 높았던 자인지 사형 집행에 대해서 여러 소문이 퍼질 대로 퍼졌다. 일례로 전기의자에 앉는 소감을 묻자 말로만 듣던 전기의자에 앉게 되어 더할 수 없는 스릴과 희열을 느낀다 라고 대답하거나, 근데 이거는 뭐 그냥 와전된 것 같네. 유언을 묻자 자신은 최상의 스릴을 즐길 준비가 되어 있으니 멍청한 소리 하지 말고 빨리 시작해 라고 재촉하고는 미친듯이 날뛰고 웃으며 죽었단 얘기가 있다. 허나 강한 전류가 인체에 흐르면은 안면을 비롯한 전신의 근육들이 제멋대로 뒤틀리기 때문에 이는 현실적으로 전혀 불가능한 일이다. 또 스스로 몸에 찌른 20여 개의 금속 바늘 때문에 폐로 합선이 일어나 전기 충격 한 번 더 주고 나서야 죽었다는 얘기도 떠돌았는데 실제로 그는 대부분의 다른 사형수와 마찬가지로 앉은 지 3분 만에 바로 사망했기 때문에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을 가능성이 크다. 아마도 피씨가 전기의자형을 선고받고 좋아했던 것이나 변호사의 면담에서 했던 말이 와전되어 퍼진 것으로 보인다. 차달남에도 나왔었네. 스팀에 발매된 마소치시야? 라는 인디 공포게임에서 이 사건을 다루고 있다네요. 이런 인간이었어요. 진짜 미쳤네. 거의 그 급이야. 자기 장난감 상자? 그것도 어떤 할아버지였던 것 같은데 자기 트럭을 고문하는 공간으로 만들어서 그게 자기의 장난감 상자라고 말했던 살인마. 거의 그 급인데 그것도 무슨 음성을 이렇게 글로 쓴 게 있거든요. 그거 정말 잔인한데. 더러운 사람. 이런 괴물이었습니다. 아우. 자, 짜증나는 걸 읽었으니까 좀 괜찮은 걸 읽읍시다. 이거는요, 다행히 무서운 얘기가 아니고 마음이 따뜻해진 얘기래요. 이런 것도 한 번쯤 읽어보는 게 좋으니까 김장매추님이 가져와 주신 거 번역해 주셨나 보네요. 니찬 거네요. 오랜만에. 누나가 운이 좋은 이유. 누나의 이야기야. 우리 누나는 운이 좋은 사람이야. 제비뽑기를 하면 거의 당첨이야. 당첨이라고 해도 3억엔 같이 대단한 금액은 아니고 대개 3,000엔 정도? 몇 번이나 당첨되었는지 하나하나 셀 수 없을 정도야. 크게 당첨된 거는 10만 엔이 3번 된 것 정도? 그때는 신이 나서 마츠사카 소고기. 이거는 일본 내에서 최고급 고기로 여겨진다네요. 이 소고기라거나 참다랑어 뱃살 같은 걸 사와서 나도 좋아했던 기억이 나. 요즘에는 10장씩 사던 걸 그만두고 3장씩 사고 있어.
반년 전엔 퇴근하는 길에 좀 마셨는지 취한 채로 자전거를 타는 바람에 크게 다쳐서 울면서 돌아왔어. 나한테 자전거 좀 고쳐줘 라기에 보니까 타이어가 변형되어 있었어. 이런 거는 못 고치니까 가게에 가서 수리하라고 말했지. 토요일에 근처에 있는 자전거 가게에 가져가더라. 근데 밤에 집으로 돌아와 보니 현관에 웬 전기 자전거가 있는 거야. 누나가 새로 산 건가 싶었는데 저녁 먹을 때 싱글벙글 웃으면서 보고하더라. 자전거 가게에 수리받으려고 하니까 점원이 보더니 수리비가 꽤 많이 나올 거라 했대. 새로 살지 수리할지 심각하게 고민하던 중에 할머니가 자전거를 밀면서 들어오시면서 점원에게 자전거 처분을 부탁하시더래. 최근에 몸이 안 좋아져서 고령자 전용주택에 입주하게 되었나봐. 자전거 타는 것도 위험해졌으니 가져가도 못할 거라면서. 점원은 가게에서 중고 상품을 팔진 않으니까 처분료 2,500엔을 내면은 처분해주겠다고 했대. 그래서 누나가 그러면 제가 받아도 될까요? 라고 하고 할머니께 부탁해서 고장난 자전거를 처분하고 그걸 가져온 거래. 그래도 원래 누나는 넘어져도 잘 다치진 않는 사람이었어. 사소한 일에서도 묘하게 운이 좋은데. 지난주 토요일에 그 이유를 대충 알게 되었어. 홋카이도에 살고 있는 큰아빠네 부부가 정년퇴직을 하시면서 토요일에 집으로 놀러 오셨어. 집에서 이틀 묵으시고 다음 주부터 전국 여행을 하신다고 하셨어. 큰아빠네 집은 아빠의 본가이기도 해서 나와 누나도 몇 번 정도 여름방학에 놀러 간 적이 있어. 그치만 큰아빠께서 우리 집에 오셨던 기억은 없어. 누나도 없는 것 같다고 하더라. 큰아빠께 보기 드문 일이시네요 라고 하니 신축을 축하했을 때 이후로는 처음이라고 하시더라. 그때라면 난 2살, 누나는 4살이었으니 기억 못하는 것도 당연하지. 집에 머무시는 동안은 일본 식빵을 쓰시기로 하셔서 정리하고 안내해드렸어. 그 다다미 방인가 보네. 근데 큰엄마께서 신단을 뚫어져라 보고 계시는 거야. 이게 신단이래요? 천장 쪽에 붙어있는 뿌띠 신단이네. 귀엽다. 큰엄마께서는 후쿠시마 출신에 꽤 영감이 강하셔. 잠시 동안 그렇게 보시더니 깔깔 웃으시면서 말씀하셨어. 모두에게 알려주고 싶은 게 있으니 불러오렴. 신단 앞에 모두가 모이자 큰엄마께서 이야기를 시작하셨어. 재밌네. 이런 일도 있구나. 나에게 공부가 되었어. 보통 신께서 화낼 법도 한데 봐주신 걸까나? 모두 무슨 말인지 이해를 못했어. 있잖아, 신단에 너구리가 있네. 뭔가 너구리 같은 그림이 놓여져 있는 것 같은데 거기에 붙어있나봐. 원래부터 나쁜 존재는 아니고 자연 그대로인 느낌이야. 처음에는 못된 마음도 좀 있었던 것 같지만 신단에 올려지면서 매일 기도를 받으니 혼란스러워하면서도 좋은 방향으로 착각한 것 같아. 부모님께서 딱히 신앙심이 깊은 건 아닌데 습관처럼 매일 아침 신당과 불단에 기도를 하셔. 나머지는 가끔 하는 정도? 필사적으로 노력해서 신 가까이 되려고 하고 있네. 귀엽다, 너구리. 힘이 좀 있긴 해도 너구리니까 사소한 것밖에 못하는 거야. 그래도 대단한 거지. 100년쯤 지나면 상당한 힘을 갖게 될지도 몰라. 지내다 보면은 신이 될지도 모르고 그러니까 도중에 좌절하지 않도록 좀 신경 써줘. 그렇게 해주고 싶네. 그림에 대해 아는 사람 없어?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신단 쪽에 너구리 뭐 그림 같은 게 있는 건지. 근데 거기에 너구리가 있었나 봐. 그 너구리 요괴가 있잖아, 일본에. 그 폼폼푸린 대작전 그런 거 보면은. 근데 어쨌든 신단이니까 여기에 가족들이 와가지고 뭐 기도를 올린다거나 뭔가 모셨겠지? 근데 너구리가 나한테 하는 건가? 내가 신? 이러면서 착각을 하게 되다 보니까 얼추 능력도 가지게 되면서 뭔가 자기가 모여진다고 생각했나봐. 근데 너구리니까 힘이 있긴 했는데 막 엄청나게 집안을 엄청 좋게 일으킨다거나 그런 건 못하고 사소하게 저 누나한테 일어난 일 정도만 만들게 했나보다. 아, 폼폼풀이 아니고 포포코구나. 폼폼풀이 대작전. 폼포코 대작전이네요. 폼폼풀이는 아무튼 그런 너구리가 있다. 착하네. 폼폼풀인데 각티슈에 있는 게 폼폼풀인데. 자, 누나가 하더니 발받침에 올라가서 신단을 뒤적거리기 시작했어.
그러더니 신단의 사당 같은 곳의 뒤에서 도화지 같은 종이를 꺼내왔어. 누나가 초1 때 그렸던 건가 봐. 당시에 그림을 좋아해서 마구마구 그렸었대. 어느 날 엄마가 장 보러 갔을 때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는데 도중에 그릴 곳이 없어지면서 일본식 방의 벽장 문에까지 그리는 거야. 당연히 돌아온 엄마는 극대노하면서 그림을 다 갖다 버렸지. 그때 누나가 마음에 들었던 한 장을 숨긴 거고. 이 얘기를 들으니까 다들 그림이 궁금해졌어. 누나는 떨떠름하게 마지못해 그림을 보여주더라. 너구리? 개? 고양이? 여우? 뭔지 모르겠던데? 피카소 같네. 이런저런 의견이 나왔어. 그래서 누나한테 이게 뭐냐고 물었지. 누나는 셀쭉대면서 아마도 말? 이러더라. 말이었어? 너구리가 아니고. 이걸 보고 말이야 라는 누나도 대단하지만 내 그림이다 라고 생각한 너구리도 좀 신기하네. 아, 그렇게 착각을 한 거구나. 너구리도. 귀여워. 이거 난가? 하고. 근데 말 그림인데. 아무튼 큰엄마의 조언에 따라 그림은 액자에 넣어 신당 끝에 두기로 했어. 옛날부터 누나의 주변에 뭔가 있다는 건 알았는데 해로운 건 아니라 그냥 뒀거든. 어떻게 된 일이라고는 오늘에서야 알았네. 누나의 주변에서 누나를 지켜주고 있으니까 누나도 기도를 드리도록 해. 하시더니 큰엄마는 또 깔깔깔 웃으셨어. 운이 좋은 누나지만 남자 운은 또 다른 문제인가 봐. 올해로 29살, 내년이면 30대가 되는 우리 누나. 누가 데려가지 않을래? 덤으로 너구리도 얹어줄게. 이런 글이에요. 귀여워. 진짜 마음이 따뜻해지네. 이거 너구리가 방해하는 거 아니야? 남자 너구리 아니에요? 누나 내 거야 이러고 있는 거 아니야? 그래서 남자가 안 생기는 걸 수도 있어. 귀엽네. 너구리가 자기인 줄 알고 신나서 왔나봐. 그니까 귀여워. 말인디. 끝까지 말해주면 안 되겠다 이거. 너구리스럽대. 그쵸? 너구리 귀엽지. 광견병만 아니면 참 좋은 앤데. 이런 귀여운 이야기야. 그 혹시 인분 사건 업데이트된 거 없어요? 그냥 궁금해서. 이케부쿠로 뭐 없어요 업데이트? 다녀왔니? 안 다녀왔지. 씨. 그 X에 업데이트된 거 보실 수 있는 분 없어요? 오늘 그분이 안 왔나 보네. 나 그분 닉네임을 외워버렸어. 니거는 안 할게요. 저번에 X에서 링크 계속 가져주신 분 있죠? 이거 테러 사건 업데이트. 저 오늘 안 계시네. 내가 보고 계신다. 아, 확인했는데 없어요? 아, 그래. 이럴 수가. 아쉽다. 똥파원이 있거든, 우리 방에. 웃기네. 불명예스럽대. 왜? 우리 방에서 똥파원이면 엄청난 건데. 우리 반에 엄청난 지분을 차지하고 있는 건데. 일단 다음 것도 읽어볼게요. 이거는 그냥 오랜만에 네이트판이야. 기묘한 글인 것 같아요, 되게. 클로레라 쌈밤님이 가져와 주신 네이트판 공포썰. 2년 전 거리네? 강제로 제게 준 쌀을 돌려줬는데 소름 돋아요. 동네 언니가 며칠 전 쌀을 제게 억지로 줬어요. 최근에 쌀을 사서 필요 없다고 거절했는데 시골에서 쌀을 너무 많이 보내서 다 먹을 수가 없다며 집 앞에 멋들어 놓고 가고는 저한테 먹으래요. 정말 처치곤란인가 보다 싶어서 그냥 며칠째 먹고 있습니다. 남편이랑 애도 다 이 밥을 먹었어요. 근데 쌀 안에서 이상한 이물질이 나왔어요. 제가 이 이물질이 제사에 쓰이는 향 같아서 물어보는 글도 어젯밤에 올렸거든요. 그러네. 향인데 완전? 나온 이물질은 이거예요. 요 위에 약간 타있네. 불 붙였던 건지. 그쵸? 향 같죠? 기분이 이상했던 게 이 쌀을 준 언니는 최근 저랑 연락을 서로 하지 않던 사람이거든요. 제가 연락해도 쎄하게 답하고 저를 거부하는 느낌이어서 저 또한 연락을 끊었었어요. 그런 사람이 억지로 떠안긴 쌀인데 안에 타고 남은 향이 나오니 너무 찜찜해서 언니한테 떠봤어요. 시골에서 쌀을 얼마나 보냈냐. 쌀이 좀 묵은 것 같던데
같이 쌀 떡집에 가서 가래떡 뽑아서 주변에 나눠 먹는 게 어떠냐. 그랬더니 언니가 그러면은 같이 하자면서 쌀을 가져오겠대요. 쌀이라고 겨우 위생봉지 2개에 담아서 가져왔는데 제가 보니 2-3kg 정도밖에 얼마 안 되더라고요. 겨우 이걸 못 먹는다는 게 어이없었어요. 언니네 아들이 둘이나 돼서 식비 많이 나가는 집으로 알고 있거든요. 이게 다냐고 물어보니까 먹다 지쳐서 빨리 먹으려고 가져온 거라고 핑계를 대서 알겠다고 제가 쌀 불려서 방앗간에 갈 테니까 놓고 가라고 했어요. 그리고는 쌀을 열어봤는데 누가 봐도 너무 다른 쌀을 가져온 거예요. 다르네. 아래의 쌀이 지난번 쌀이고 위가 새로운 쌀. 색깔도 다르고 색깔은 바뀌나? 뭔가 느낌이 달라. 아래가 옛날 거래. 위에가 최근에 받은 거고. 뭔가 다르긴 하죠. 그렇지. 누가 봐도 너무 쌀이 다른 쌀이더라고요. 지난번 쌀은 하얗고 알도 큰데 이번에 가져온 쌀은 색도 노랗고 알도 작아요. 전혀 다른 쌀을 가져와서 같은 쌀이라고 저를 속이려고 하더라고요. 엄마랑 이모들한테 물어보니 아무래도 저희 집에 해코지 하려고 한 것 같다며 버리든 돌려주든 하래요. 너무 기분 나빠서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하다가 그냥 다시 언니네 집 앞에 갖다 줬어요. 예전 글 댓글에도 그냥 다시 돌려주라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언니네 갖다 두고 톡을 보냈어요. 전혀 다른 쌀을 같은 쌀이라고 속인 이유가 뭔지 캐묻진 않겠다. 언니 한 짓이 뭔지 뻔하고 괘씸하지만 사람은 누구나 한번 실수도 할 수 있는 거라 덮고 넘어갈 테니 다시는 이런 짓 하지 말라 라고 보냈는데 만나서 자기 말 좀 들어보라고 자꾸 톡이 오길래 더 이상 저 아는 척하지 말라고 하고 차단해버렸어요. 미신 같은 건 믿진 않지만 저 쌀을 우리 애도 남편도 먹은 걸 생각하면은 화가 치솟습니다. 한 동네 살면서 이웃에게 어떻게 이런 짓을 하죠? 정말 괘씸하고 소름 돋지만 다행히 우리 가족에게 딱히 안 좋은 일도 없었고 해서 그냥 일단은 차단만 하고 말았어요. 세상에 별 이상한 사람 다 있더라고요. 사람이 무서워집니다. 이런 건데 어떤 현직 무당의 글이네요. 현직 무당입니다. 대수대명 굿이 강하게 의심됩니다. 병약한 사람의 수명을 늘리기 위함인데 돼지나 소를 바치는 게 보통이지만 이런 처방도 있을 수 있습니다. 굿판에서 사용한 쌀을 그대로 재물이 될 집안에 먹이고자 한 거죠. 실화라면은 무당이 정상은 아니네요. 엄청난 벌전이 떨어질 겁니다. 그래서 쌀 양이 좀 애매한 건가 보다. 굿판에 사용한 쌀이라 가지고 뭐 이만큼을 갖다 준 것도 아니잖아. 뭔가 조금 소량만 좀 준 거잖아. RT를 많이 다 덧붙입니다. 실효성은 거의 없을 겁니다. 애당초 법당이나 굿에서 쓰는 쌀은 복쌀이라고 해서 신도들에게 나눠주기도 하고 쌀은 부정한 것을 씻어내는 목적의 물건이니 저주를 전달하려는 매개체로는 상당히 부적합하거든요. 그래서 쌀로 점을 치기도 하는 거고요. 이런 글이네요. 정말 네이트판의 그 딱 기묘하고 소름 돋는 글이다. 그쵸? 네이트판 이런 느낌이 너무 좋아. 인분정보. 잠깐만. 어제 똥 사건 봤다는 사람이 있었다고요? 인분정보가 왔다. kit다. 딱히 이럴다 할 유명한 얘기는 없어요? 아 그래? 그래도 한번 봐볼게요. 주신 거. 이케부쿠르 연속 탈분 사건 아시는 요도바시 카메라 이케부쿠르의 똥테러 설마 자신이 조우한다고는? 아 자기가 봤다고? 아 8월 9일이 글이야 근데 오늘이네? 오늘 오전 6시 55분. 그럼 자기가 최근에 8월 달에 들어봤다는 거네. 우리가 그때 저번 방송에서 그 8월에는 다행히 아무 일도 없네요라 했거든요. 8월에도 일이 생겼나봐. 저번에 마지막 사건이 7월 26일이었어. 나 다 기억하고 있어. 또 X다. 어떤 사람이 매일매일 똥 있는 체크하고 있대. 이 뒤에 사진이 있는데 이건 아무것도 아닌 사진인가봐. 그냥 여기 멀티미디어실 사진인가봐. 8월 9일 요도바시 이케부쿠로에 탈분이 없는 것을 확인. 체크. 탈분 감시위원회래. 나도 껴줘. 우리도 한국지사로 만들어주세요. 한국지사로 우리도 껴주라. 탈감이.
아 웃겨. 오늘은 없나봐. 그럼 저분은 다른 거 목격하신 거 말한 건가? 7월달 거? 한국지사로 우리도 올려달라. 혼자 하래. 왜요? 여러분도 같이 껴야 돼. 여기 계신 700명 다 껴있는 거예요. 아까 너구리 관련된 거 읽어봤잖아요. 니찬. 이번은 여우글 봐볼게요. 여우. 또 김장배추님이 번역해주신 건데 여우 관련 스레 모음이래요. 여우 관련 스레. 나에게 여우씨는 토모에 사마밖에 없는데. 저는 토모에로 생각하면서 읽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여우신 관련 괴담을 좋아해서 몇 개 봐봤어요. 무서운 건 아니고 그냥 여우가 귀여운 믿거나 말거나 스타일이에요. 읽어볼게요. 1번 여우신과 여우님과 산신님. 지금으로부터 10년 전 중1 때 이야기입니다. 아키타현에 사는 할머니를 뵈러 혼자 도쿄에서 전철을 타고 갔어요. 역 이름은 기억이 안 나는데 아키타현에 어떤 역에 도착하자 삼촌이 차로 데리러 오셨고 2시간 정도 산을 몇 개 넘다 보니 할머니 댁에 도착했어요. 당시 여든이시던 할머니는 허리도 굽지 않으셨고 건강하셔서 땔감용 나무를 도끼 같은 걸로 퍽퍽 쪼개던 기억이 똑똑히 나네요. 집에 짐을 풀고 있으니 할머니께서 주먹밥을 갖다 주셨어요. 먹으려고 손을 뻗으니 기다려. 아직 여우님과 산신님이 오지 않으셨어. 라고 하셔서 할머니 엉뚱하시네 하고 생각하면서도 잠시 앉아 기다렸어요. 근데 진짜로 현관에 여우와 뱀이 온 겁니다. 헐, 귀엽다. 이게 뭔가 생각하는 동안 여우가 좌식 식탁에 놓인 주먹밥을 하나 덥석 먹었어요. 할머님께서 산신님께 주먹밥을 가져다 드리라고 하셔서 엄청 쫄면서 주먹밥을 현관에 있는 뱀의 앞에 두었어요. 그러자 뱀은 주먹밥은 먹지 않고 주위를 한번 돌더니 사라졌어요. 뭐야, 무섭잖아 라고 하는데 할머니는 당연한다는 듯 얼굴로 이제 들어오너라 라고 하셨어요. 그리고는 배가 터질 만큼 주먹밥을 먹었네요. 소화시킬 겸 놀러 가려는데 할머니께서 주의사항을 알려주셨어요. 산에서 어두워질 때까지 놀다가 길을 잃으면은 나뭇잎을 한 장 물고 제일 큰 산 밑에 있을 것. 강에서 논다면은 돌을 던지지 말 것. 깊은 곳에는 가지 말 것. 저녁 무렵 길에서 여우님을 만나면은 제대로 머리를 숙일 것. 근처 강으로 놀러가서 물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는데 반대쪽 벼랑에 여우 2마리가 있었어요. 귀찮긴 해도 할머니께서 말씀하셨던 대로 머리를 숙였어요. 그 순간부턴 기억이 없네요. 다음으로 기억나는 거는 어째서인지 집 앞에서 오디가 믿을 수 없을 만큼 가득 들어있는 대나무 가방을 들고 있던 거예요. 무서워져서 할머니를 부르니 머리를 쓰다듬어 주면서 여우님께서 주신 거야 라고 하셨어요. 그 오디 열매 있죠? 그거가 엄청 많이 들어있는 대나무 가방을 자기가 들고 있었다고? 그 뒤로는 유령이나 요괴를 믿게 되었네요. 참고로 대나무 가방은 할머니께서 돌아가실 때까지 소중히 사용하셨답니다. 자, 2번째. 아버지의 도시락. 여우라고 하면 엄청 고전적인 이야기가 있지. 내가 어렸을 때 이야기야. 어느 일요일 근처에서 소년 야구 감독을 하시던 아버지가 까먹고 도시락을 놓고 가셨어. 시골이라서 논길에 놀면서 걸어가는데 처음 뵙는 아주머니를 만났어. 아주머니는 사소한 주제를 던지며 말을 걸어오셔서 같이 어울려드렸지. 근데 어느 순간부터 내가 들고 있는 주머니의 내용물에 집착하시기 시작했어. 뭐가 들어있니? 누가 만든 거야? 기특하구나. 근데 반찬은 뭐야? 라는 식으로. 나는 질문에 하나씩 다 답변해드렸어. 근데 갑자기 아주머니께서 연이나 날리며 놀자꾸나 하시는 거야. 그래서 같이 연 날리며 놀았어. 실컷 놀다 헤어졌지. 정신을 차리고 아버지가 계신 곳에 도착했을 때에는 이미 점심시간이 끝나 있었어. 그래도 아버지께서는 기뻐하시며 도시락을 여셨는데 뚜껑을 열고서는 깜짝 놀라셨어. 주먹밥이 들어있어야 할 곳에 주먹만한 나무 토막이 들어있는 거야. 반찬은 그대로였는데 반만. 아버지께서는 뭐 하는 짓이냐 라고 혼내셨고 집에 돌아와 할머니께 이 얘기를 했더니 겐짱. 그건 여우에게 속은 거란다. 라며 엄청 웃으시더라. 물론 나는 도시락통을 연 적도 없어. 부모님께 혼나면서 뭔가 석연치 않았네.
난 아직도 이 시골에 사는데 그 아주머니 다시 못 만났어. 어느 여름날의 소소한 추억이네. 그 아줌마 여우였나봐. 팍스 줌마. 뭐라고 질문하는 척하고 연날리는 척하면서 주먹밥을 세빈 거네. 다음 3번 여우에게 홀리다. 아는 사람의 이야기야. 전쟁이 끝난 직후의 이야기. 작은 할아버지께서 친구와 둘이서 암시장에서 물건을 떼다 오셨나봐. 매일 아침 일찍 리어카를 끌고 다녔는데 어느 날은 여우를 만났대. 친구가 돌을 던져서 쫓으려고 하는 걸 보고 작은 아버지께서 여우에게 홀릴지도 모른다며 주의를 주셨어. 점심쯤 친구가 도시락을 먹으려고 하니까 속이 텅 비어 있는 거야. 봐봐, 홀렸지. 작은 아버지는 그리 말씀하시면서 본인의 밥을 반이라도 나눠주시려고 도시락통을 여셨어. 근데 작은 아버지의 도시락은 깔끔하게 반만 먹혀 있었대. 오, 친구 안 줄라고 반만 떼간대 또. 신기하다. 사실 아버지도 홀렸네요. 어떻게 보면은. 여우는 이것까지 예상해가지고 아버지 것까지 먹어갔네. 4번 네즈텐. 네즈텐은 뭘까? 와카야마의 산간 부근에 전승되어 오는 이야기로 생쥐튀김, 네즈미노 템푸라, 줄여서 네즈텐을 만들어서 강변에서 들고 있으면은 너구리나 여우가 사람으로 둔갑해서 그걸 달라고 한답니다. 그럼 네즈코는 쥐새끼란 뜻이에요? 귀칼의 여동생 이름 네즈코잖아. 그거랑 다른 한자예요? 죄송합니다. 그 말 취소해? 죄송. 아니, 아기 쥐처럼 귀엽다는 줄 알았지. 어린애니까. 쥐새끼라고 해서 말이 센 건지 새끼쥐라고 하면 귀엽잖아. 새끼쥐란 뜻인 줄 알았어요. 네즈코는 무슨 뜻이라나? 코는 그 아이 할 때 코 맞겠지? 여러분의 여자친구를 건드려 죄송합니다. 자, 너구리나 여우가 사람으로 둔갑해서 그걸 달라고 한답니다. 달라고 한다기보다는 엄청 갖고 싶어 한다는 느낌이라네요. 그때 갖고 싶다면 돈을 가져와 라고 하면은 얼마 뒤에 돈을 들고 온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나뭇잎으로 만든 돈이라서 금방 들통나지만요. 진짜 돈을 가져와 라고 몇 번 실랑이를 하다 보면은 마지막에는 진짜 돈을 갖고 온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 실랑이를 하는 사이에 어째선가 엄청나게 졸음이 몰려오는데 이때 깜빡 잠들어 버리면은 네즈텐을 들고 가버린답니다. 네즈코의 한자는 사당, 콩, 아이 라는 한자라서 아마 재액을 쫓아낸다는 뜻에 가까워요. 아, 그렇군.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전국민 사과감이에요. 죄송합니다. 야마모토 소세키 씨는 이걸 친구와 둘이 실험해보려 했는데 아무래도 자버려서 네즈텐을 빼앗겼다는 것 같네요. 귀엽네. 나뭇잎으로 돈 만들어 오는 귀엽다. 어찌 보면은 짜증나긴 하겠죠. 소상공인한테 나뭇잎으로 만든 돈 주고. 5번 은혜 갚은 여우. 별로 재미없을지 모르지만 나도 할아버지의 낚시 친구로부터 들은 얘기 하나 들려줄게. 그 사람의 아버지가 산속 작은 집에 살고 있을 때 이야기야. 어느 밤 덫에 쥐들이 잔뜩 잡힌 적이 있었대. 겨울이 슬슬 시작되려는 시기였어서 산쥐들도 통통해져 있었나봐. 아저씨는 그걸 튀겨 먹으려 했대. 손질한 쥐를 기름에 넣고 잠깐 기다리는데 갑자기 입구 쪽에서 똑똑 하고 크게 두드리는 소리가 났어. 이 시간에 누구지? 라고 생각한 아저씨가 문을 열어보니 아무도 없었어. 갸웃하며 문을 닫으니 다시 똑똑 하는 소리가 났어. 다시 문을 열어보니 역시나 아무도 없었어. 아저씨는 여우가 냄새를 맡고 왔나 보다 싶어서 밖을 향해 나눠줄 테니 기다려 라고 말한 후 완성한 튀김을 2-3개 정도 밖에 던져둔 후 문을 닫았어. 그랬더니 문 두드리는 소리는 나지 않게 되었어. 다음날 문 열어보니 역시나 튀김은 사라져 있었어. 관계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날 평소라면은 낚이지 않는 엄청 큰 곤들매기가 낚였대. 오, 여우신의 축복이네. 6번 여우신의 부인이 되고 싶어. 오늘부터 16년 재밌게 봤나봐. 줄 서세요. 내가 먼저입니다. 여우신의 부인이 되고 싶어. 고딩 때 졸업여행으로 교토에 갔어. 여우신의 부인이 되는 만화에 빠져 있어서 나도
여우신의 부인이 되고 싶어 라고 빌곤 했지. 그래서 여행 중에 후심이 이나리, 여기는 여우신사래요. 여우신사에 들러서 혹시 제 결혼이 늦어진다면은 받아주세요 라고 빌었어. 지금 생각해보면은 실례인 소원을 빌었네. 그리고 여행에서 돌아온 날 저녁 꿈에서 수트를 입고 갸름한 얼굴에 눈이 가늘고 얼굴이 하얀 남자가 나타났어. 이거 완전 토모해잖아. 저기 참말로 아내가 되고 싶어서 그럽니까? 싫은데 싫은디 라며 거절했어. 나중에 아는 사람 중에 보이는 사람에게 그 얘기를 하니 뭐 영이 보이는 사람인가 봐요. 어떤 형태로든 신님이 꿈에 나온다는 건 좋은 거야 라고 말해주긴 했는데 차인 거잖아 나. 아, 여기까지인데 참고로 일본에서는 곡식과 관련된 신이 아니라 곡식과 관련된 신이 이나리 신인데 그 상징이 여우라서 여우가 쌀을 좋아한다는 구절이 생겼다네요. 귀엽네. 여우가 쥐를 잡아먹었으니까 그런 걸 주는 풍습이 있고, 현대 일본에서는 튀김과 여우를 연관짓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예를 들면 튀김을 고명으로 올린 소바나 우동을 여우를 뜻하는 키츠네를 붙여서 키츠네 소바, 키츠네 우동이라 불린다. 키수네. 여기까지인데요. 지금 엄청난 또 특파원 소식이 왔습니다. 또 트위터 링크를 주셨네요. 똥파원 소식 링크를 2개나 주셨습니다. 과연 어떤 똥파원일지. 보니까 8일자에 있었긴 한가 봐요. 금방 지워져서 사진이 없나 봄. 다들 똥 봤다고 하네요. 어제 8월 8일에 여러 군데인지 모르겠는데 지하 입구 근처에서 오후 8시경에 발생한 듯 동시다발적으로 청소 후의 장면을 봤다는 트윗이 8시쯤에 올라왔네요. 와, 볼까요? 처음이다. 이케부쿠로 요도바시 탈분소동 도시전설이라 생각했더니 오늘 청소 현장에 조우해버렸어. 모두는 사실이었다. 그렇다 해도 어떻게 반입합니까? 그 자리에서 탈분이 아닐까? 그 자리에서 지린 게 아닐까라는. 다음. 이케부쿠로 요도바시 앞에서 또 탈설. 탈설. 진짜로 냄새났다. 탈설. 탈분엔 탈설. 아, 개웃겨. 아, 야, 한자 왜 이렇게 웃기냐? 똥파원 또 무슨 일 있으면 알려주십시오. 아, 웃겨. 이쯤 되면 일부러 직관하러 똥투어 가는 사람 있겠다고? 충분히 있지. 저기 똥 감시위원회도 있는데. 아, 이거 컨텐츠로 찍으면 딱인데. 지금 도쿄 가기 너무 더워. 가을까지 이 일이 있다면은 가을에 한번 가보고 싶네. 이걸 다룬 한국인 나밖에 없겠지? 이건 엄청난 사건이다. 일단은 오늘 썰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또 똥 얘기로 끝냈어. 어떻게 이렇게 항상 그럴까? 이케부쿠로 사건은 어떻게 될지 마무리가. 아, 체포되고 그놈의 신상까지 알고 싶다. 일본은 공개해주잖아요, 얼굴. 근데 이걸로 이런 사건으로 얼굴이 공개될진 모르겠지만 해가지고 얼굴 좀 보고 싶네. 어떤 음침한 놈인지. 응? 너무 궁금해. 아, 그 차에 앉아있는 사진. 아, 맞아. 차에 앉아서 이렇게 고개 숙이고 있는 사진 되게 많이 나오죠? 이제 똥 얘기 안 하면 서운해요. 나도 서운해. 나도 똥 얘기 하고 싶어서 안달 나 있어. 무방범죄도 있을 것 같다고? 그럼 웃기겠다. 무방범죄까지 있으면. 근데 무방범죄범도 안 들켰다는 게 뭔가 이상한 것 같아서 아직 무방범죄 없는 것 같아. 그 엄청난 스킬을 가지고 있는 그 범인 한 명만 있는 것 같아요. 똥퍼리퍼. 똥퍼유. 똥퍼리퍼네. 미친. 또 탈분 정보 혹시 뭐 이거 편집본으로 보고 계신 분 중에 이케부쿠로 탈분 사건 정보 알고 계신 분 있으면은 많은 제보 부탁드릴게요. 너무 재밌거든요.
그럼 일단은 오늘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이중장금 잘 하시고 침대 아래 5분 전에 보호자 스캔에 잘 확인하십시오. 안녕히 주무세요 여러분. 키부쿠로 조심해. 똥태를 안 당하게 조심하세요. 거기 계신 분들. 안녕. 유바. 똥 조심.